나나는 자라면서 행실이 좋지 않았다. 15살에 벌써 송아지처럼 피부가 뽀얗고 살이 올라 실꾸러미처럼 동글동글했다. 그랬다. 15살이니까 잘할 건 다 자랐고 아직 코르셋은 입지 않는 나이였다. 우유에 담근 것처럼 뽀얀 얼굴이 도발적이고 피부는 복숭아처럼 부드러웠으며 야릇하게 생긴 코와 장밋빛 입술이 돋보였다. 반짝이는 두 눈은 남자들이 담뱃불을 붙이고 싶을 정도였다. 싱싱한 귀리 색깔의 금발머리 때문에 관자놀이는 금가루를 뿌린 것 같았고 죽은 개들 역시 태양 주위의 코로나처럼 금가루에 둘러싸인 듯했다. 로리의 부부의 말대로 정말 인형처럼 예쁜 아이였다. 아직 코를 닦아줘야 할 나이였지만 이미 커다란 어깨가 풍성한 곡선을 그리면서 다 자란 여자의 성숙한 냄새를 풍겼다. 나나는 가슴에 종이 뭉치를 넣을 필요가 없었다. 세틴 천처럼 하얗고 싱싱한 가슴이 부풀어 올랐기 때문이다. 나나는 그게 싫지 않았다. 두 팔로 받쳐야 할 정도로 가슴이 컸으면 했고 유모 같은 젖을 갖고 싶었다. 청춘이란 원래 그렇게 탐욕스럽고 무분별한 법이다. 특히 나나는 하얀 치아 사이로 혀끝을 날름 내미는 버릇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아마도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하면 예뻐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뻐 보이기 위해 하루 종일 혀를 내밀었다. 그 혀 좀 집어넣어.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다. 쿠퍼까지 합세하는 때가 많았다. 아버지는 주먹을 휘두르며 유혹을 해댔다. 그 뻘건 누더기 좀 집어넣으란 말이야. 나나는 무척 요염하게 태를 부렸다. 발을 제대로 씻지도 못하면서 꽉 끼는 신발을 신고서 성자 크레팽이 감옥에서 겪은 것 같은 고초를 치렀다. 딸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 것을 보고 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멋을 내느라 참고 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배가 아프다고 둘러댔다. 사실 집에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치장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나는 기적처럼 해냈다. 작업장에서 가져온 리본으로 매듭과 장식술을 만들어 더러운 치마를 꾸미기도 했다. 여름은 나나가 활개를 치는 계절이었다. 금발의 아름다운 나나는 6프랑짜리 퍼케일 원피스 하나로 일요일을 났지만 구트도르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끌었다. 그랬다. 외곽도로에서 요새까지 끌리냥꾸르 거리에서 샤펠 거리까지 나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어린 암탉처럼 보들보들한 피부와 싱그러운 모습 때문에 모두들 나나를 귀여운 암탉이라고 불렀다. 흰색 바탕에 분홍색 물방울 무늬가 있고 장식 없이 단순한 드레스가 특히 나나에게 잘 어울렸다. 치마 길이가 조금 짧아서 발이 보였고 넓게 늘어지는 소매 밑으로 팔꿈치까지 보였다. 아버지한테 얻어맞을까봐 늘 계단 아래 어두운 곳으로 가서 핀을 꽂아가며 목선을 하트 모양으로 벌리면 눈처럼 하얀 목이 드러났고 어렴풋이 가슴도 보였다. 그리고 금발머리는 분홍색 리본으로 둘러 리본 끝이 목덜미 위로 나부끼게 했다. 그뿐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나나는 싱그러운 꽃다발 같았다. 나나에게선 청춘의 향기가 물씬 풍겼다. 어린애가 벗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성숙한 여자가 벗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그 시절 일요일은 나나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날, 길에서 추파를 던지는 남자들과 어울릴 수 있는 날이었다. 은근한 욕망이 들쑤시기 시작하면 나나는 잔뜩 빼입은 동네 사람들 사이로 햇빛 아래 마음껏 쏘다니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하며 일주일 내내 일요일을 기다렸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옷을 챙겨 입었다. 서랍장 위에 걸어놓은 작은 거울 앞에 몇 시간이고 속치마 바람으로 서 있었다. 제르베즈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창으로 내다보겠다고 화를 내면서 제발 그런 꼴로 있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머리가 헝클어지고 속치마 어깨끈이 흘러내리고 맨다리가 드러난 채로 나나는 들은 척도 안 했다.
설탕물로 애교 머리를 이마에 붙였고 신발에 단추를 달았고 옷을 다듬었다. 야, 그렇게 하니까 아주 멋진걸. 막달라 마리아로군. 천둥 벌거숭이 같은 꼬락서니에 이 수만 쥐어주면 제대로 보여주겠구나. 쿠퍼는 소리도 질렀다. 그 고깃덩이 좀 못 가려?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 풍성하게 흘러내린 금발머리에 희고 가녀른 모습이 기가 막히게 고운 나나는 아버지의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말대꾸할 엄두는 내지 못했다. 거칠고 퉁명스럽게 이빨로 실을 끊느라 아름다운 처녀의 벗은 몸이 전율하듯 가볍게 흔들렸다. 점심을 먹고 나면 나나는 바로 빠져나가 앞마당으로 내려갔다. 이때쯤에는 건물 전체가 후덥지근한 일요일의 기운에 젖어 조용히 잠들어 있고 아래층 작업장들도 모두 닫혀 있다. 집집이 창을 열어놓고 하품을 하고 있고 저녁밥이 미리 준비된 식탁이 식욕을 돋을 겸 요새로 산책 나간 부부를 기다리는 모습도 보였다. 4층에서는 여자 하나가 나를 잡아 청소를 하고 있었다. 침구를 걷어내고 가구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몇 시간째 구슬프게 같은 노래를 불렀다. 작업장들이 모두 문을 닫은 날 텅 빈 앞마당에는 소리가 울렸다. 그곳에서 나나와 볼린느 그리고 다른 계집애들이 모여서 배드민턴을 쳤다. 어릴 때부터 같이 놀며 자라온 5-6명이 이제 이 건물 최고의 여자들이 되어 사이좋게 남자들의 눈길을 나누어 가졌다. 혹시라도 남자가 들어와 앞마당을 지나갈 때면 이내 낭낭한 웃음소리가 들렸고 계집애들의 풀 먹인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가 살랑거리는 바람소리 같았다. 머리 위에서 찌는 듯 짓누르며 타오르는 휴일의 공기는 나른한 나태에 젖어 흐물거렸고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일으킨 먼지 때문에 뿌옇게 보였다. 사실 배드민턴 놀이는 밖으로 나가기 위한 핑계일 뿐이었다. 어느 순간 온 건물이 조용해졌다. 아이들이 살며시 밖으로 나가 외곽대로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6명의 계집 아이들은 서로 팔짱을 낀 채 길을 막고 걸었다. 모두들 밝은색 옷을 입고 모자는 안 쓰고 머리를 리본으로 묶었다. 아이들은 실눈을 뜨고 재빨리 주위를 돌아보며 사방을 살폈다. 목을 뒤로 젖혀 통통한 턱을 드러내면서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곱사등이가 지나가거나 혹은 길 쪽에서 강아지를 기다리는 할머니가 보이면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랐고 그러느라 줄이 흐트러지기도 했다. 몇 명이 뒤처지면 나머지가 빨리 오라고 야단법석이었다. 계집 아이들은 엉덩이를 흔들며 걸었고 동그랗게 모이기도 하고 요란한 몸짓을 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주위의 이목을 끌었고 그렇게 움직이는 동안 막 피어오르는 가슴을 가린 매무새가 흐트러졌다. 이 계집 아이들이 바로 거리의 주인이었다. 이곳 상점들 앞에서 치맛자락을 들어 올리면서 자라난 아이들이다. 여전히 모두들 치마를 허벅지까지 걷어 올리고 스타킹에 밴드를 다시 묶었다. 아이들은 르쇼슈아르 시문에서 생드니 시문까지 희미하게 느릿느릿 움직이는 사람들의 물결 속을 길게 뻗은 가로수 사이를 떼지어 돌아다녔다. 이리저리 사람들을 밀치며 지나갔고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를 지그재그로 옮겨 다녔으며 뒤를 돌아보며 자지러지게 웃었다. 아이들이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지나간 곳에는 당돌한 젊음의 향기가 남았다. 모두들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거침없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모습이 불량스러운 계집애들처럼 천박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목덜미가 젖은 채로 막 욕탕에서 나오는 처녀들처럼 탐스럽고 사랑스러웠다. 햇빛 아래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가운데 선 나나한테서는 빛이 나는 것 같았다. 손을 잡은 볼린느가 입고 있는 흰색 바탕에 노란 꽃무늬가 그려진 드레스 역시 작은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제일 크고 여자 티가 나고 제일 대담한 나나와 볼린느가 온갖 시선과 찬사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무리를 이끌었다.
양쪽으로 아직 어린 다른 계집애들이 자기들도 봐달라는 듯 가슴을 내밀고 줄지어 걸었다. 나나와 폴리는 남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아주 복잡한 계획을 짰다. 그러니까 우선 숨이 차도록 뛴다. 그러면 하얀 스타킹이 드러나고 머리에 묶은 리본이 바람에 나부낀다. 그러다가 멈추면서 숨이 넘어갈 듯 가슴을 얼떡거리고 목을 젖힌다. 그럴 때는 분명 아는 사람이 동네 남자아이가 있는 것이다. 계집애들은 지쳤다는 듯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고 바닥을 쳐다보면서 자기들끼리 쏙닥거리며 웃는다. 이렇게 남자들과 우연히 마주치기 위해서 혼잡한 거리로 나온 것이다. 도랑가에서 둥근 모자에 자켓을 잘 차려입은 청년들이 이들을 붙잡고 장난을 치면서 허리를 꼬집어 보려고 했다. 또 회색 작업복을 입은 팔짱을 낀 20살짜리 노동자들이 말을 걸면서 파이프 담배 연기를 이들 얼굴에 내뿜기도 했다. 그래봤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사내 아이들도 계집애들과 똑같이 이 거리에서 자라난 아이들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폴린느와 나나는 이미 골라놓고 있었다. 폴린느는 목수일을 하는 구두롱 부인의 17살짜리 아들을 찾았고 사과를 얻어먹기도 했다. 나나는 세탁소집 아들인 빅토르 포코니에가 길 끝에 있는 걸 보았고 둘은 어두운 구석으로 가서 키스를 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한 짓을 저지르기엔 모두 영악한 아이들이었다. 그저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이야기를 지어냈을 뿐이다. 그러다가 해가 저물면 이 말괄량이들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사들을 쳐다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다. 요술쟁이 차력사들이 와서 거리에 낡은 카펫을 깔았다. 구경꾼들이 둥글게 둘러서고 그러면 색이 바래고 몸에 딱 붙는 낡은 옷을 입은 어리광대가 가운데로 나와 이쪽 저쪽 근육을 실룩거려 보였다. 나나와 폴린느는 제일 안까지 파고 들어가 몇 시간이고 넋을 놓고 쳐다보았다. 남자들의 우독과 더러운 작업복 틈에서 두 아이의 산뜻하고 아름다운 드레스가 사정없이 뭉개졌고 맨살이 드러난 팔과 목, 모자도 쓰지 않는 머리카락은 남자들이 뱉어내는 입냄새 그리고 포도주 냄새와 땀 냄새 때문에 후끈거렸다. 하지만 두 아이는 그런 자리가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이 났다. 거친 말, 노골적인 욕, 술 취한 남자들의 헛소리가 난무했지만 어차피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었다. 아이들은 전혀 창피한 기색 없이 뒤를 돌아보았고 세틴 천처럼 매끄럽고 하얀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단 한 가지 곤란한 일은 아버지와 마주치는 것이었다. 특히 술을 마신 아버지는 더 그랬다. 나나와 폴린느는 늘 주위를 살피면서 서로 이야기해 주었다. 야, 나나! 벼랑간 폴린느가 소리를 질렀다. 저기 너네 아빠. 뭐야? 완전 취했잖아. 나나가 짜증을 냈다. 얘들아, 나 간다. 괜히 얻어맞기 싫어. 완전 거꾸로 서 박았네. 아예 얼굴을 깨버리라지. 때로 쿠퍼가 가까이 와서 미처 도망갈 틈도 없으면 그대로 주저앉아 속삭였다. 얘들아, 나 좀 숨겨줘. 날 찾고 있는 거야. 또 얼쩡거리고 있는 걸 보면 엉덩이를 갈길 거라고 했단 말이야. 나나는 술 취한 아버지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일어났다. 그러면 아이들은 까르르 웃어 젖히고는 뒤를 따라갔다. 들킬까 안 들킬까 술래잡이 놀이를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떤 날은 보슈가 와서 폴린느의 양쪽 귀를 잡아당기며 끌고 갔고 쿠퍼가 나나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끌고 간 적도 있었다. 좀 더 어두워지면 한 바퀴 더 돌고 난 아이들은 어스름한 석양 아래 피로에 절어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이때쯤이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는 더 짙어져서 잔뜩 내려앉은 하늘이 더 흐려졌다. 아낙네들이 문가에 나와 서 있고 마차 한 대 보이지 않고 포근한 정적 사이로 이따금 목소리가 들려오는 구뚜도르 거리는 꼭 시골 마을 같았다.
아이들은 밖으로 나갔던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앞마당에서 다시 라켓을 들고 잠시 배드민턴을 쳤다. 그런 다음 둘러댈 말을 준비해가며 집으로 올라가지만 정작 써먹을 일은 없었다. 부모들은 어차피 수프가 싱겁다느니 덜 익었다느니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나도 일을 했다. 캐르 거리의 티트르빌에서 견습공으로 일하면서 40수를 벌었다. 쿠퍼 부부는 나나가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게 했다. 그곳에서 10년 동안 일하고 이제 1급공이 된 르라 부인이 계속 나나를 감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침마다 제르베즈가 뻐꾸기 시계를 보며 시간을 챙겼고 나나는 품도 작고 길이도 짧아진 낡은 검은 드레스를 입고 혼자 얌전하게 집을 나섰다. 르라 부인이 나나가 도착하는 시간을 확인해서 제르베즈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구트도르 거리에서 캐르 거리까지 20분이면 돼. 충분하지. 저 때야 뭐 다리가 꼭 사슴 같으니까. 중간에 딴짓을 하던 나나는 숨이 턱에까지 차고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시간에 딱 맞춰 뛰어들어올 때도 있었지만 7, 8분 정도 늦을 때가 많았다. 그런 날이면 저녁까지 고모를 간절한 눈길로 쳐다보며 아양을 떨었다. 마음이 약해져 엄마한테 이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젊음을 이해하는 르라 부인은 쿠퍼 부부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나나한테는 책임감에 대해서 그리고 젊은 처녀가 파리 거리를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길고 긴 설교를 했다. 아, 그래. 나도 그랬었지. 어찌나 많이들 따라오던지. 상기된 르라 부인은 음란한 생각들이 번들거리는 눈으로 조카를 쳐다보면서 생각했다. 내가 이 어린 고양이의 순진함을 지켜주고 보살펴 주리라. 알겠지? 나한테 다 얘기해야 한다. 내가 정말 잘해주고 있잖아. 혹시라도 너한테 나쁜 일이 생기면 난 생강에 빠져 죽고 말 테다. 귀여운 것. 알겠지? 혹시 남자들이 말을 걸어오거든 한마디도 빼지 말고 나한테 다 얘기해야 한다. 알았지? 아직 그런 일 없었지? 맹세할 수 있지? 그러면 나나는 입을 야릇하게 비틀면서 웃었다. 그럼요. 그런 일 없어요. 남자들이 말 건 적 없어요. 제가 빨리 걷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전 그 사람들하고 얽히기 싫어요. 그러면서 나나는 멍청한 얼굴로 자기가 왜 늦었는지 설명했다. 그림 붙은 거 구경하느라 그랬다고도 하고 뿔린느가 해줄 얘기가 있다기에 같이 있다 왔다고도 했다. 못 믿겠으면 따라와 보세요. 왼쪽 길을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는걸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빨리 걷는데요. 마차처럼 빨리 가서 다른 애들을 앞지르는걸요. 하지만 어느 날 르라 부인은 푸티카로 거리에서 나나가 다른 여공셋과 함께 고개를 치켜들고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떤 남자가 창가에서 수염을 깎는 것을 쳐다보고는 중이었다. 하지만 나나는 절대 아니라고 우기면서 모퉁이 빵집에 1수짜리 빵을 사러 가는 길이었다고 했다. 오, 내가 잘 지켜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르라 부인이 쿠퍼 부부에게 말했다.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책임질게. 어떤 나쁜 놈이 손끝 하나라도 대면 내가 몸으로라도 막을 테니까. 티트르벨의 작업장은 중간 2층에 있는 커다란 방이었다. 한가운데 받침대 위에 커다란 작업대를 올려놓았고 아무 장식 없는 사면의 벽에는 누런색이 도는 회색의 벽지가 군데군데 찢어져 회벽이 드러나 보였다. 벽을 따라 선반이 있고 그 위에는 낡은 종이상자와 꾸러미, 조잡한 조화 디자인들이 먼지를 두껍게 뒤집어 쓰고 있었다. 천장은 가스등 그을음 때문에 거무스름했다. 창문이 2개가 있는데 워낙 커서 여공들이 작업대에 붙어 일을 하면서도 맞은편 길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르라 부인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 늘 제일 먼저 출근했다. 이후 15분 동안 문이 계속 열리고 닫히면서 어린 조화공들이 정신없이 들이닥쳤다. 모두들 땀을 흘렸고 머리도 엉망이었다. 7월 어느 날 늘 그렇듯 나나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섰다. 아, 정말 마차나 한 대 있으면 얼마나 좋아.
나나는 시커먼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나나가 창모자라고 부르는 그것은 워낙 낡아서 이제 손질하기도 지겨웠다. 나나는 모자도 안 벗고 바로 창가로 다가가서는 몸을 숙여 이쪽 저쪽을 살폈다. 뭘 보는 거니? 수상한 기색을 눈치챈 르라 부인이 물었다. 아버지가 따라온 거냐? 아니에요. 나나가 태연스레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더워서 한번 본 거예요. 정말이에요. 뛰었더니 힘들어 죽겠어요. 아침부터 찌는 날씨였다. 여공들은 블라인드를 내리고 그 틈새로 거리의 모습을 살폈다. 르라 부인이 작업대 제일 안쪽 끝에 자리 잡고 여공들이 양쪽으로 앉아 일을 시작했다. 전부 8명으로 각자 앞에 풀병, 핀셋, 조화 만드는 연장들, 천에 입체 무늬를 넣는 기구 등이 놓여 있었다. 작업대 위에는 철사꾸러미, 실패, 솜, 그리고 녹색과 밤색의 종이가 놓여 있고 비단이나 세틴, 벨벳으로 잘라놓은 잎사귀와 꽃잎도 있었다.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물병 안에는 여공 중 누군가가 옷의 가슴팍에서 시들어가는 꽃 장식을 꽂아 놓았다. 너네 모르지? 고개를 숙여 장미꽃잎에 무늬를 넣던 갈색머리 레오니가 말했다. 카롤리는 저녁마다 와서 기다리는 남자 때문에 죽을 지경이래. 초록색 종이로 가는 띠를 오리던 나나가 큰 소리로 말했다. 나도 알아. 맨날 딴 여자랑 붙어먹는 그 남자 말이지. 아이들이 은근히 들뜨기 시작했다. 이럴 때는 르라 부인이 좀 엄격해져야 한다. 그녀는 찡그린 얼굴로 나지막하게 말했다. 아주 좋구나. 얘야, 아주 고운 말을 골라 쓰고 있어. 내 아버지한테 일러야겠구나. 어디 두고 보자. 나나는 웃음을 참고 있는지 볼을 부풀렸다. 치, 우리 아버지가 뭐 자기도 그런 말 많이 쓰는데. 그때 레오니가 재빨리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쉿, 조심, 주인 아줌마 와요. 정말로 티트르빌 부인이 들어왔다. 키가 크고 마른 여자였다. 그녀는 보통 아래층 가게에 내려가 있었다. 원래 농담 같은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여공들은 그녀를 무서워했다. 모두들 작업대 위로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열심히 손을 움직였다. 티트르빌 부인은 천천히 작업대를 둘러보았다. 여공 하나한테 솜씨가 왜 그 모양이냐고 야단을 치더니 데이지꽃을 다시 만들라고 했다. 그런 다음 올 때와 마찬가지로 굳은 얼굴로 나갔다. 별꼴이야. 나나가 말했다. 다른 여공들도 저마다 불평을 늘어놓았다. 얘들아, 정말 얘들아. 르라 부인이 다시 엄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너희들 자꾸 이러면 정말 가만 안 있을 거다. 하지만 여공들은 르라 부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사실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았다. 르라 부인은 너무 너그러웠다. 그러나 그녀는 눈에 장난기가 가득한 이 어린 계집애들과 있는 것을 은근히 즐겼다. 때로 구석으로 데려가 애인 얘기를 들었고 작업대 한쪽에 빈자리가 생기면 카드로 운수점을 봐주기도 했다. 르라 부인은 겉보기에는 피부도 거칠고 헌병 같은 골격을 지녔지만 남녀 얘기만 나오면 신이 나서 수다를 떨었다. 단 음탕한 말은 싫어했다. 그런 말만 쓰지 않으면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었다. 그렇다. 나나는 작업장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것이다. 정말이다. 물론 나나도 소질은 있었다. 하지만 이미 가난과 악덕을 뒤집어 쓴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그 소질을 더더욱 갈고 닦은 것이다. 말하자면 서로 뒤범벅이 되어 모두 함께 타락에 간 것이다. 사과 바구니에 썩은 사과가 들어있을 때와 같은 이치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는 다들 얌전한 척했다. 성격이 고약한 아이로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고 너무 조속한 말도 피했다. 정숙한 처녀인 척하는 것이다. 하지만 귓속말로 구석에서 천박한 짓들이 이어졌다. 둘만 모였다 하면 난잡한 얘기를 주고받으며 배꼽을 잡고 웃었다. 저녁이 되면 함께 작업장을 나섰고 걸어가는 사람들 틈에서 이리저리 부딪혀가면서 서로 비밀을 털어놓고 머리카락이 쭈뼛거리는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그뿐이 아니었다.
아직은 얌전한 나나 같은 처녀에게 작업장의 공기는 정말 해로웠다. 이미 방탕한 생활을 하는 여공들이 밤에 그냥 입고 잤는지 정신없이 구겨진 옷을 입고 나타나서 싸구려 댄스홀의 냄새, 타락한 밤의 냄새를 퍼뜨린 것이다. 그렇게 흥청거리고 놀고 난 다음 날이면 여공들은 축 늘어져서 움직이기 싫어했고 눈이 개슴츠레했다. 르라 부인이 말대로 하자면 사랑에 얻어맞아서 눈가가 거무스레했다. 또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목도 쉬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작업대에 놓인 조화들, 광채가 나지만 망가지기 쉬운 아름다운 조화들 위로 타락의 기운을 내뿜었다. 나나는 옆에 여공이 남자와 잔 것 같으면 그 냄새를 맡으며 황홀해했다. 한동안 나나 옆자리에 앉던 리라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나나는 리자의 배가 부풀어 올라 갑자기 터지기를 기다리기라도 하는지 눈을 반짝이며 계속 쳐다보았다. 그렇다고 나나가 새로운 것을 배운 것은 아니다. 이 불량스러운 아이는 구투도르 거리에서 이미 모든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단지 작업장에 와서 실제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조금씩 자기도 직접 해보고 싶다는 욕망을 키운 것이다. 숨 막혀. 블라인드를 더 내리겠다는 듯 창문 가까이 다가가며 나나가 말했다. 하지만 이내 몸을 숙여 다시 주위를 살폈다. 바로 그때 레오니가 맞은편 인도 위에 남자가 하나 서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저 늙은이 저기서 뭐 하는 거야? 벌써 15분째 이쪽을 보고 있네. 웬 놈팡이겠지. 르라 부인이 말했다. 나나 와서 좀 앉지 그래. 창가에 있지 말라고 했잖니. 나나는 감다가 둔 오랑캐꽃 줄기를 다시 잡았다. 작업장 안에서는 창밖에 남자 얘기들 뿐이었다. 짧은 외투를 걸치고 아주 잘 차려입은 남자는 50대로 보였다. 얼굴이 창백한 게 진지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으며 턱을 둘러싼 회색 수염도 단정했다. 남자는 1시간 동안 약초 가게 앞에 서서는 작업장의 블라인드를 올려다보았다. 여공들이 킥킥거렸지만 고리에서 나는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계속 밖을 힐끗거렸다. 저 아저씨 코안경을 쓰네? 레오니가 말했다. 야, 멋진데? 오기스틴 기다리는 게 분명해. 하지만 키 크고 못생긴 금발머리 오기스틴은 불쾌한 얼굴로 자기는 늙은 남자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르라 부인이 고개를 저으며 뭔가 의미심장한 얼굴로 삐죽거렸다. 그렇지 않아. 늙은 남자들이 더 다정하단다. 그때 레오니의 귀에다 대고 옆자리의 여공이 뭔가를 속삭였다. 그러자 레오니는 의자 뒤로 몸을 젖히면서 미친 듯이 웃어댔다. 몸을 꼬면서 늙은 남자를 쳐다보더니 더 크게 웃었다. 그러면서 더듬거렸다. 맞아. 아이 정말 소피는 정말 너무 지저분해.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냐고. 여공들이 전부 궁금해서 어쩔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옮겨? 다들 빨리 말하라고 독촉을 하자 레오니는 안 된다고 고개를 저어대며 새삼 신이 나는 것 같았다. 왼쪽에 있던 오기스틴이 조그맣게 말해보라고 졸랐다. 결국 레오니는 오기스틴의 귀에다 입술을 대고 이야기해 주었다. 오기스틴 역시 몸을 꼬면서 뒤집어질 듯 웃어댔다. 그러더니 다시 옆자리에 앉은 다른 여공에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귀에서 귀로 말이 퍼지면서 다들 소리를 질렀고 웃음을 참느라 난리가 났다. 결국 소피의 지저분한 이야기를 모두가 알게 되었다. 여공들은 웃느라 정신이 없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을 붉혔다. 르라 부인만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몹시 기분이 상했다. 너희들 정말 예의가 없구나. 어떻게 사람을 앞에 두고 그렇게 소근거리니? 정말 버릇이 없어. 그래, 잘하는 짓이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르라 부인도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그렇다고 소피는 무슨 말을 했느냐고 물어볼 수는 없는 일이었다. 르라 부인은 그냥 고개를 숙인 채로 여전히 위험을 잃지 않으면서 한동안 여공들이 쑥덕거리는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여공들은 누구든 한마디씩 꺼내면 아무렇지 않는 말까지도, 그러니까 작업에 관한 말까지 모두 나쁜 뜻으로 받아들였다. 원래 뜻으로 듣지 않고 음탕한 의미를 덧붙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핀셋이 갈라졌어. 내 작은 항아리 누가 뒤진 거야? 처럼 지극히 단순한 말들도 무조건 암시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모든 얘기가 건너편에 버티고 서 있는 신사에게로 돌아갔다. 모든 암시의 끝에 그 남자가 나타난 것이다. 아, 저 사람 귀 간지럽겠다. 여공들은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까지 떠들어댔다. 너무나 빈정거리고 싶었던 것이다. 이 장난은 너무 재밌었다. 흥분한 여공들의 눈빛이 이상해졌고 점점 더 심해졌다. 하지만 음탕한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르라 부인이 화를 낼 수는 없었다. 오히려 한몫 거들어서 아이들 뒹굴게 웃게 만들었다. 자, 리자 양, 내 불이 꺼졌네. 불 가진 것 좀 건네줄래? 어떡해, 르라 부인 불이 꺼졌대. 모두들 신이 나서 떠들었다. 르라 부인이 변명을 하려 했다. 얘들아, 너희들도 내 나이가 되면. 여공들은 듣지 않았다. 빨리 저 남자를 불러서 르라 부인의 불을 다시 지펴야 한다며 난리가 났다. 이렇게 왁자지껄 떠들어대는 중에 특히 나나는 신이 나서 떠들었다. 아주 볼만했다. 나나는 이중의 뜻이 있는 말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앞장서서 노골적인 말들을 내뱉었다. 신이 나서 잘난 척 가슴을 내밀고 턱에 힘을 주면서 말했다. 부정한 세계 속에서 나나는 물 만난 고기 같았다. 하지만 의자에 앉아서 몸을 꼬면서도 제비꽃 꽃줄기를 기가 막히게 잘 말았다. 그랬다. 담배 하나 말 시간도 안 걸렸고 정말 멋지게 말았다. 나나는 가는 띠처럼 생긴 초록색 종이를 손에 잡고 순식간에 밀어가며 노쇠 줄을 감쌌다. 그런 다음 위쪽에 고무풀을 한 방울 떨어뜨려 붙이면 끝이다. 그러면 부인들의 가슴을 장식하기 좋은 곱고 산뜻한 녹색 장식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나는 음탕한 여자 특유의 뼈가 없는 듯 유연하게 감기는 것 같은 손가락에 힘이 있었다. 나나가 작업장에서 배운 것은 그것뿐이었다. 줄기 만드는 것은 모두 나나의 몫이 될 정도로 그 일을 잘했다. 그러는 사이 길가에 서 있던 남자는 사라졌다. 작업장은 다시 조용해졌고 모두들 더위 속에서 일을 계속했다. 정오 점심시간이 되자 여공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나는 재빨리 창문 쪽으로 다가가 필요한 것 얘기하면은 사다 주겠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 레오니는 새우 2수어치, 오기스티는 감자튀김 한 봉지, 리자는 작은 무 한 단, 소피는 소시지 하나를 부탁했다. 나나가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날따라 조카가 이상하게 창가에 신경을 쓴 거를 눈치챈 르라 부인이 성큼 따라 나섰다. 기다려, 같이 가자. 나도 살 게 있구나. 결국 르라 부인은 조금 전까지 꼼짝 않고 서 있던 그 남자가 나나에게 초파를 던지는 것을 보고 말았다. 나나는 얼굴을 붉혔다. 르라 부인은 황급히 조카의 팔을 잡고 걸음을 재촉했다. 남자가 바짝 따라왔다. 세상에, 저 놈팽이가 널 따라온 거구나. 이럴 수가. 겨우 15살 반 지난 아이가 치맛자락에 남자들을 끌고 다니다니. 아주 잘하는 짓이다. 르라 부인이 정신없이 따지고 들었다. 참 정말이에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저 남자가 닷새 전부터 절 따라다녔어요. 어딜 가든 마주쳐요.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 같아요. 맞아요. 뼈로 된 단추를 만드는 일이요. 르라 부인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남자를 힐끗거렸다. 그래, 돈은 꽤 있는 사람 같구나. 르라 부인이 중얼거렸다. 얘야, 다 얘기해보렴. 걱정하지 말고. 두 사람은 식품 가게, 과일 가게, 구이 가게를 돌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나나는 부탁받은 음식들을 싼 기름 종이를 두 팔 가득 들고 서서 여전히 밝은 얼굴로 엉덩이를 흔들며 가벼운 웃음과 번들거리는 눈길을 등 뒤로 뿌렸다. 르라 부인까지도 계속 따라오고 있는 단추업자를 의식하며 교태를 부렸다. 꽤 점잖아 보이네. 골목길을 들어서며 르라 부인이 말했다.
나쁜 마음으로 저러는 게 아니면 좋을 텐데. 그러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문득 아까 일이 생각났다. 그런데 말이다. 아까 애들이 귓속말로 무슨 얘기를 한 거니? 있잖아. 소피가 한 그 지저분한 얘기 말이야. 나나는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르라 부인의 목을 당겨 계단을 2칸 끌고 내려왔다. 아무리 계단에서라지만 차마 큰 소리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조그맣게 속삭였다. 너무 조속한 얘기라 르라 부인은 눈을 크게 뜨고 입꼬리를 비틀면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알았다. 이제는 더 이상 궁금해서 근질거리지 않았다. 조화공들은 작업대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무릎에 얹어놓고 먹었다. 천천히 먹지 못하고 다들 허겁지겁 삼켰다. 빨리 먹어치운 다음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구석에서 은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이다. 그날의 화제는 단연 오전에 그 남자가 어디 숨어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제 가버린 것 같다고 했다. 르라 부인과 나나는 말없이 눈짓을 주고받았다. 벌써 1시 10분이었지만 여공들은 집게를 잡을 생각도 안 했다. 그때 레오니가 칠장이들이 서로를 부를 때 하는 것처럼 입술로 부르륵 소리를 냈다. 여주인이 온다는 신호였다. 그러자 모두 후다닥 의자에 앉아 작업대에 코를 박고 일을 시작했다. 티트르빌 부인이 들어와 근엄한 얼굴로 한 바퀴 돌아보았다. 그날 이후 르라 부인은 조카의 첫 애정사 때문에 신이나 어쩔 줄 몰랐다. 감독이야 한다는 이유로 잠시도 놓치지 않고 나나를 따라다녔다. 당연히 나나는 짜증이 났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기가 무슨 보물이나 된 듯 고모가 지키려 하는 것을 보면서 의기양양해지기도 했다. 따라오는 단추업자를 뒤에 두고 고모와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살짝 흥분되면서 과감하게 부딪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 이 고모는 사람의 감정을 안단다. 저 늙고 점잖은 남자를 보니까 마음이 짠하구나. 원래 성숙한 사람들의 감정이란 좀 더 뿌리가 깊은 법이지. 하지만 르라 부인은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자기 몸을 넘지 않고는 절대 이해한테 다가갈 수 없으리라 다짐했다. 결국 어느 날 저녁에 르라 부인은 남자에게 다가가서 다짜고짜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고 말해버렸다. 남자는 대답이 없었다. 그저 정중하게 인사만 했다. 마치 부모들이 나서서 매정하게 거절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늙은 호색한 같았다. 르라 부인은 진짜 화를 낼 수는 없었다. 상대가 너무나 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조카에게 사랑에 관한 실제적인 조언들을 늘어놓고 남자들이 얼마나 야비한가를 암시하고 남자한테 넘어갔다가 후회밖에 남지 않은 타락한 여자들 얘기까지 늘어놓았다. 우울해진 나나는 하얀 얼굴에 심술 가득한 눈길로 쳐다보며 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포부르 푸아소니에르 거리에서 늙은 남자가 불쑥 고모와 조카 사이로 끼어들었다.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질겁한 르라 부인은 이제 더 이상 마음을 놓을 수 없다며 모든 사실을 동생에게 알려버렸다.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다. 쿠폰에는 제대로 난리가 났다. 아버지는 다짜고짜 딸을 때렸다. 도대체 뭘 배워 처먹은 거냐? 이 갈보 같은 년이 이제 늙은 놈한테 정신이 팔려? 좋아. 내가 밖에서 내 년이 어떤 놈한테든 안겨있는 꼴을 보기만 해봐라. 잘 들어. 내가 아주 내 년 목을 부러뜨려 버릴 거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년이 다 있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하고 다니다니. 그는 딸을 붙잡아 흔들며 소리를 질렀다. 제 얘기를 똑바로 걸어다녀. 앞으로 내가 내년을 감시할 거니까. 나나가 들어오면 쿠폰은 바로 달려들었다.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눈에 입술이 닿은 흔적은 없는지, 살짝 키스를 받은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지는 않는지 살폈다. 딸의 냄새를 맡아보았고 뒤로 돌려 세우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쿠퍼가 목에서 시커먼 자국을 찾아내는 바람에 나나는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나나는 당당하게 빨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대답했다. 멍든 거라고요. 장난치다가 레오니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담 나도 멍을 내줘야겠구나. 내년 다리를 부러뜨려 줄 테니까 군소리 하지 마라.
하지만 그러다가도 기분이 좋은 날이면 쿠포는 농담을 하면서 나나를 놀렸다. 그래, 남자들이 좋아하겠어. 푹신푹신한 살맛은 없지만 어깨 쪽은 주먹이 들어갈 만큼 푹 파여있잖아. 나나는 자기가 하지도 않는 나쁜 짓 때문에 얻어맞았고 아버지가 퍼붓는 야비하기 이를 데 없는 욕들을 들어야 했다. 그렇게 사냥꾼한테 쫓기는 짐승처럼 분노를 감추고 유순하게 복종했다. 애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나마 분별이 있는 제르베즈가 말했다. 그런 말을 자꾸 하면 없던 마음도 생기겠어요. 아, 맞는 말이었다. 나나는 정말 하고 싶어졌다. 온몸이 근질근질했고 집을 뛰쳐나가 아버지 말대로 저질러 버리고 싶었다. 아버지가 그런 생각에 딸을 묶고 두니까 얌전한 처녀마저도 불이 붙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고함을 치면서 욕을 퍼붓는 동안 딸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까지 가르쳐준 셈이다. 놀랍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나는 차차 이상한 짓을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쿠퍼는 딸이 종이봉지 속에 들어있는 뭔가를 얼굴에 가져다 대는 것을 보았다. 무슨 속셈인지 세틴처럼 고운 살결에다 쌀가루를 바르려 한 것이다. 쿠퍼는 내년이 방학간쯤 딸이냐며 화를 내면서 종이봉투로 아이 얼굴이 벗겨질 정도로 박박 문질러 댔다. 또 한 번은 나나가 창피해서 쓰기 싫어하던 그 낡은 검은 모자에 달려고 빨간 리본을 가져온 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어디서 난 거냐고 물었다. 말해봐. 어디 가서 자빠져서 이걸 얻어온 거지? 아니면 훔쳐온 거냐? 더러운 년이든가 도둑년이든가 하겠구나. 아니야, 둘 다 맞을 수도 있지. 쿠퍼는 나나가 값나가는 물건을, 그러니까 홍옥수 반지, 예쁜 레이스가 달린 소매 깃, 그리고 와서 만져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듯 아이들이 아직 어린 가슴 사이에 매달고 싶어하는 하트 모양의 도금 세공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당장 빼앗아 부셔버리려고 했다. 나나는 자기 거라며 미친 듯이 화를 냈다. 부인들이 준 거라고도 했고 작업장에서 바꾼 거라고도 했다. 하트 모양 장식은 아부키 거리에서 주운 거라고 했다. 아버지가 끝내 밟아 부숴버리면 나나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파르르 떨며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반항심이 솟아오른 아이는 당장이라도 뭔가를 빼앗을 기세로 달려들었다.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갖고 싶었던 건데 이렇게 뭉개버리다니 정말 이건 진짜 너무해.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 쿠퍼는 정말 지겹게 나나를 들볶았지만 진지하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난을 치는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억지를 부릴 때가 많았다. 아버지가 계속 말도 안 되게 괴롭히자 나나는 너무 화가 났다. 그러다 결국 이를 빼먹게 되었다. 아버지가 때리려 하면 코웃음을 치며 이제 티트르빌레로 일하러 가지 않겠다고 했다. 자기 자리가 오기스틴 옆인데 걔는 자기 발로 처먹었는지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싫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쿠퍼는 직접 나나를 캐르 거리로 데려가서 주인 여자에게 딸을 좀 혼내줘야 하니까 늘 오기스틴 옆에 붙여놓아 달라고 부탁했다. 쿠퍼는 2주 동안 아침마다 부하소니에르 시문으로 내려가 나나를 직접 작업장까지 데려다 줬다. 그리고 5분 동안 길에 지키고 서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친구와 함께 생드니 거리의 술집에 있던 쿠퍼는 10분 후 나나가 엉덩짝을 흔들면서 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맹랑한 계집애가 지난 2주 동안 아버지를 속인 것이다. 그러니까 나나는 작업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3층으로 올라가 계단에 앉아서 아버지가 갈 때까지 기다린 것이다. 쿠퍼는 르라 부인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따졌다. 그러자 르라 부인은 아무리 말해도 나나가 안 듣는 걸 어떻게 하느냐며 악을 썼다. 남자들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다 말해줬다고. 그런데도 어린 것이 추잡한 놈들을 좋아하는데 날 보고 어쩌란 말이냐. 난 이제 손 뗄 거야. 분명히 말하지만 난 일절 상관하지 않을 거야. 그래, 식구들이 쑥덕거리잖아. 내가 나나랑 한 통속이라고. 나나가 나쁜 짓을 하면 내가 좋아한다고 욕하는 거 다 알아. 작업장의 여주인은 쿠퍼에게 나나가 방탕한 길로 빠져든 건 일도 그만두고 진탕 놀고 있는 레온이라는 더러운 계집애 때문이라고 했다. 나나가 그저 길거리나 돌아다니면서 과자나 먹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싶어서 저러는 거라면
그래도 머리에 오렌지꽃 화관을 쓰고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금간배 없이 깨끗하고 멀쩡한 상태로, 그러니까 세상이 존중하는 양갓집 아가씨들 같은 상태로 남편에게 넘겨주려면 서둘러야 했다. 구투도르의 이웃들이 나나를 따라다니는 늙은 남자에 대해 쑥덕거렸다. 동네 사람 모두가 그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오,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죠. 좀 소심한 것 같던데 충실한 강아지처럼 이렇게 바짝 붙어서 나라를 따라다니는 걸 보면 고집이 세고 끈질긴 사람이네요. 남자는 때로 안마당까지 따라 들어왔다. 어느 날 저녁 고두롱 부인이 남자가 3층 층계참에 서 있는 걸 봤다고 했다. 잔뜩 겁먹은 사람처럼 시뻘건 얼굴로 고개도 안 들고 난간을 붙잡고 도망치던 걸요. 로리의 내외는 걸레 같은 조카 딸년이 한 번도 꽁무니에 남자를 달고 안으로 끌어들인다면 자기네는 차라리 이사를 가겠다고 화를 냈다. 그런 놈들이 계단에 가득하고 한 칸 내려갈 때마다 코를 킁킁거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낯짝들을 봐야 한다면 정말 끔찍하잖아. 이 건물 한 구석에다가 미쳐 날뛰는 짐승을 키우는 셈이네. 보슈 부부는 그 남자가 불쌍하다고 했다. 그렇게 점잖은 남자가 저런 행실 나쁜 여자한테 홀리다니 정말 그랬다. 그는 버젓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다. 빌레트 거리에 있는 단추 공장도 다들 알고 있었다. 아무리 어린 여자라도 좀 제대로 된 애를 만났으면 분명 팔자를 피게 해줄 사람인데, 보슈 내외가 시시콜콜 떠드는 얘기를 들은 동네 사람들은 심지어 로리의 내외마저도 회색 수염을 단정하게 다듬고 핏기 없는 얼굴에 입술이 축 늘어진 그 남자가 나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걸 보면 경의를 표했다. 나나는 첫 한 달 동안은 남자를 비웃었다. 늘 자기 주변을 맴돌고 있는 모습이 꼴불견이었다. 멍청한 늙은이 같으니 북적거리는 사람들 틈에 섞여 시침이 뚝대고 뒤에서 치마를 더듬잖아. 거기다 다리 꼴 좀 보라지. 꼭 탄 가게의 장작 같고 성냥개비 같네. 남자는 반질거리는 대머리에 몇 가닥 곱슬머리가 목덜미에 달라붙어 있었다. 나나는 도대체 그 머리는 어디 사는 이발사가 손질한 거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었다. 아, 정말 꼴 사나운 늙은이야. 눈을 비비고 쳐다봐도 봐줄 만한 구석이 없잖아. 그 다음에는 어딜 가나 남자의 모습이 보이는 게 꺼림치겠다. 은근히 겁이 났다. 가까이 다가오면 소리라도 질렀을 것이다. 나나가 보석가게 앞에 멈춰서면 등 뒤에서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말이 정말이라면 나나는 벨벳 리본으로 목에 거는 십자가가 갖고 싶었다. 아니면 핏방울 같은 작은 신호 귀걸이도 좋았다. 사실 보석까지 욕심낼 것도 없이 그녀는 누더기 같은 옷을 더 이상 입고 싶지 않았다. 캐르거리의 작업장에서 이것저것 긁고 와서 고쳐 입는 것도 넌덜머리가 났다. 무엇보다도 모자가 지겨웠다. 작업장에서 조화를 가져와 너덜한 모자에 달아봤자 지저분한 쓰레기가 붙은 것 같고 흡사 가난뱅이의 엉덩이에 주렁주렁 종을 달아놓은 듯 했다. 진흙탕 속으로 종종 걸음 옮길 때, 지나가는 마차에서 튄 흙탕물을 뒤집었을 때, 그리고 진열장에서 반짝거리는 물건들 때문에 눈을 뜰 수 없을 때, 나나는 허기가 져서 속이 쓰린 것 같은 통증과 함께 욕망이 일었다.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식당에서 제대로 밥을 먹고 싶고, 공연을 보러 가고 싶고, 멋진 가구가 있는 방을 갖고 싶었다. 욕망이 미치도록 강렬하게 솟구치는 바람에 하얗게 질려 걸음을 멈추기도 했다. 파리 거리의 열기는 그녀의 넓적 다리를 타고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았다. 이 혼잡한 거리에서 자기 마음을 이리저리 떠미는 온갖 향락을 한입 베어물고 싶은 격렬한 갈망이 일었다. 영영 못 가지라는 법은 없잖아. 바로 지금 저 늙은 남자가 나나의 귀에다 대고 이런저런 제안을 속삭이고 있었다. 아, 정말 무섭지만 않았다면 기꺼이 저 선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미 온갖 악에 물든 나나였지만 남자라는 미지의 대상에 대한 혐오 섞인 격렬한 거부감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순 없었다. 겨울쯤 쿠폰에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저녁마다 딸을 두들겨 팼다. 아버지가 때리다 지치면 어머니가 행실을 고쳐야 한다며 따귀를 때렸다. 날이면 날마다 온 집안이 야단 법석이었다. 한쪽이 때리면 다른 한쪽이 감싸고 그러다 결국에는 세 사람 모두 깨진 접시가 널린 바닥 위를 뒹굴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게 없었고 추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딸이 매듭 리본이랄지 소매 단추 같은 그럴싸한 것을 가져오면 부모가 빼앗아 돈으로 바꿨다. 나나는 이미 자기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넝마 같은 시트로 기어들어 가기 전 얻어맞는 따기가 전부였다. 그나마 덮을 곳도 없어서 검정 속치마를 펼쳐 덮고 추위에 떨었다. 싫어. 더 이상 이렇게 끔찍하게 살 수는 없어. 언제까지 이런 곳에 붙어 있을 수는 없잖아.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저렇게 곤드레만드레 취해 잠든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차라리 더러운 짐승이고 당장이라도 없어져 버렸으면 했다. 더구나 요즘은 어머니도 아버지와 한통속이었다. 어머니도 술을 마셨다. 그녀는 꿀렁부 영감네 술집으로 기꺼이 남편을 찾아 나섰는데 그것은 같이 끼어서 술을 얻어마시기 위해서였다. 이제 그녀의 모습은 처음 술을 마시던 날 진저리를 치던 표정과는 거리가 멀었다. 기꺼이 테이블에 앉아서 거나하게 들이켰고 몇 시간이고 양팔을 괜 채 죽치고 있다가 눈이 풀린 몽롱한 얼굴로 일어섰다. 나나는 술집 앞을 지나다가 안쪽에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남자들 틈에 어머니가 멀거니 취한 얼굴로 앉아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 파르르 화가 치밀었다. 젊은 나이에는 탐닉하는 것이 따로 있어서 술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법이다. 그런 날 밤이면 나나의 눈앞에는 그야말로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아버지도 주정뱅이, 어머니도 주정뱅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는 빵 한 조각 없이 술 냄새만 진동을 했다. 설사 성처녀라 해도 이런 환경에서 버티지는 못할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조만간 나나가 집을 뛰쳐나간다 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부모는 자기들이 딸을 쫓아낸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걸 알고 내 탓이요 하고 회개해야 할 것이다. 어느 토요일 나나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야말로 끔찍한 상태였다. 아버지는 침대에 가로로 쓰러져 코를 골고 있었고 어머니는 의자에 축 늘어진 채 불안이 가득한 흐린 눈길로 이쪽 저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저녁거리로 수초 남은 것을 데우는 것도 잊었다. 잘라내 다듬어주지 않는 촛불이 수치스러울 정도로 누추한 방안을 비추고 있었다. 왔니? 못된 것. 제르베즈가 중얼거렸다. 꼴 좋다. 아버지한테 좀 맞아야겠구나. 나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붉기 없는 난로, 접시도 놓여있지 않는 식탁, 얼빠진 주정뱅이 부부가 끔찍스러울 정도로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방안을 창백한 얼굴로 둘러보았다. 결국 모자도 벗지 않고 방안을 한 바퀴 둘러본 다음 나나는 이를 악물며 다시 문을 열고 나갔다. 또 나가냐? 어머니가 제대로 돌아보지도 못하며 물었다. 응, 까먹고 온 게 있어. 금방 올 거야. 다녀올게. 나나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술이 깬 쿠퍼 부부는 서로 너 때문에 나나가 나갔다며 주먹 다짐을 했다. 아, 아이가 계속 달려갔다면 지금쯤은 아주 멀리 갔으리라. 흔히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얘기로 참새꽁지에 소금을 바르면 도망 못 가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부 역시 딸의 엉덩이에 소금을 발라 놓았더라면 붙잡을 수 있었을까? 나나의 가출은 제르베즈에게 또 한 번의 커다란 타격이었다. 이미 엉망으로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집을 나간 딸이 몸까지 버리게 된다면 신경 써야 할 자식마저도 없이 혼자 남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바닥까지 굴러 떨어지게 되리라. 그렇다. 그 못돼 먹은 년이 어머니한테 마지막 한 조각 남아있던 성실한 마음마저 더러운 속치마에 싸가지고 가버린 것이다. 제르베즈는 사흘 동안 화가 나 펄펄 뛰면서 술독에 빠져 살았다. 주먹을 휘두르며 못된 딸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쿠퍼는 외곽대로를 돌아다니며 지나가는 창녀들을 하나씩 살폈고 돌아와서는 침착하게 파이프를 꺼내 물었다. 하지만 밥을 먹다 말고 나이프를 손에 쥔 채 벌떡 일어섰다. 그는 팔을 휘둘러대며 이제 창피해서 못 산다고 소리를 질렀고 그런 다음 다시 앉아 스프를 먹어치우기도 했다. 이 건물에서는 어차피 문을 열어놓은 세상 속에 카나리아처럼
매달 계집애들이 몇 명씩 없어졌기 때문에 쿠폰의 일은 별로 놀라울 게 없었다. 단지 로리의 부부만은 의기양양했다. 그래, 그년이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할 거라고 했잖아. 그럴 줄 알았어. 조화 여공들은 몽땅 다 타락한 년들이라니까. 보슈 부부와 뿌아송 부부도 덩달아 올바른 행실에 대해 떠벌리며 쿠폰회를 비웃었다. 랑티에마는 은근히 나나를 옹호했다. 그는 청교도처럼 근엄한 태도로 여자애가 집을 나가다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지만 사실 나나는 그 나이에 그토록 가난하게 살아가기에는 너무 예쁘지 않냐며 눈꼬리를 번득였다. 그거 알아요? 보슈네 집에 모여서 커피를 마시다가 로리의 부인이 큰 소리로 물었다. 정말이에요. 딸을 팔아먹었다니까요. 증거도 있어요. 그 늙은 남자 있잖아요. 아침이든 밤이든 계단에 와있던 그 남자가 미리 돈을 준 거예요. 뻔할 뻔짜죠. 그래, 어제였어요. 나나년이 그 정부하고 같이 양귀비 극장에 온 걸 본 사람이 있다니까요. 정말 맹세할 수 있어요. 둘이 같이 있었대요. 그렇게 나나 얘기를 하면서 커피를 다 마셨다. 어쨌든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한 일들도 일어났으니까 말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동네에서 가장 신중한 사람들까지도 제르베즈가 딸을 팔아먹었다고 여기게 되었다. 삶이 더없이 비참해진 제르베즈는 이제 그 누구한테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설사 길에 지나가다가 누군가 자기를 도둑이라 부른다 해도 돌아보지 않았을 것이다. 포코니의 부인의 세탁소 일도 이미 한 달 전에 끝났다. 또 말썽이 날까봐 포코니의 부인이 결국 그녀를 내보낸 것이다. 제르베즈는 지난 몇 주 동안 8군데 세탁소에서 일했다. 매번 2, 3일 정도 일하고 쫓겨났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르베즈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동안 먹고 살아온 기술마저 다 잊어버렸는지 정신도 없고 일에 정성을 들이지도 않고 지저분했다. 결국 자기가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제르베즈는 다림질 일을 포기하고 외부 거리에 있는 세탁장에서 날품 빨래 일을 했다. 더러운 물속에서 더러운 때와 싸우는 일, 그러니까 험하지만 쉬운 일은 다시 할 만했다. 전락의 내리막길에서 한 칸 더 밑으로 굴러 떨어진 것이다. 그는 세탁장에서 일을 하지만 전혀 깨끗해지지 않았다. 일을 마치고 나설 때 물에 흠뻑 불어 푸르죽죽한 살이 드러난 제르베즈의 모습은 덕지덕지 진흙이 묻은 개와 다를 바 없었다. 굶기를 밥 먹듯 했고 그런데도 계속 살이 쪘다. 그 바람에 저는 다리가 더 휘어서 다른 사람 옆을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넘어뜨렸다. 그 정도로 많이 절개된 것이다. 이렇게 자포자기 상태에서 여자로서의 긍지가 사라져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르베즈는 옛날 지니고 있던 자부심과 상냥한 애교를 잃어버렸다. 감정을 느끼고 예의를 차리고 존중받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도 사라졌다. 누가 와서 앞이건 뒤건 아무데나 걷어차도 아무 느낌이 없었다. 제르베즈는 힘없이 흐느적거렸다. 이제 랑테마저도 거들떠보지 않게 됐다. 그는 제르베즈를 꼬집어보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작 제르베즈는 그토록 오랫동안 끌고 온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지친 상태로 끝나버렸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제르베즈로서는 힘든 일이 하나 줄어들었을 뿐이다. 랑테와 비르지니의 관계마저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었다. 두 사람이 원한다면 기꺼이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이제 랑테와 비르지니 사이가 아주 잘 돼가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더구나 너무나 편리하게도 얼간의 남편 푸아송은 격일제로 밤일을 했다. 집안에서 마누라와 옆방 남자가 따뜻하게 발을 녹이는 동안 남편은 아무도 없는 길에서 떨고 있는 것이다. 두 사람은 서둘지도 않았다. 가게 밖 텅 빈 거리를 천천히 걷고 있는 푸어송의 발소리가 들려와도 두 사람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코도 내밀지 않았다. 순경이란
원래 자기 일밖에 모르니까. 안 그래? 이 근엄한 남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지키는 동안 그들은 아침까지 태연하게 그의 재산에 손을 댄 것이다. 구트도르 거리 일대의 사람들은 모두 이 재미있는 희극을 즐겼다. 순경이 마누라를 도둑 맞는다는 것이 우스웠기 때문이다. 이것이 랑티의 수법이었다. 일석이조로 가게와 가게 안주인을 얻는 것이다. 이미 세탁소 안주인을 잡아먹었고 이제는 식품점 안주인을 씹고 있었다. 자파상, 문방구, 양장점 할 것 없이 안주인들이 줄지어 몰려온다 해도 모두 집어삼킬 수 있을 만큼 랑티에는 입이 컸다. 그랬다. 이 세상에 랑티에처럼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비르지니에게 단 과자 가게를 차리라고 권한 것은 진정 탁월한 선택이었다. 그는 진짜 프로방스 사람이라 단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드로프스, 껌, 아몬드 사탕, 초콜릿만 먹고도 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가 설탕 묻힌 아몬드라고 부르는 사탕은 보기만 해도 목구멍이 간지럽고 저절로 군침이 돌았다. 벌써 1년 넘게 랑티에는 사탕을 달고 살았다. 비르지니의 부탁으로 가게를 보는 날은 아이의 서랍을 마음대로 열고 먹어치웠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러니까 대여섯 명을 앞에 두고도 랑티에는 카운터 위에 놓인 병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계속 깨물어 먹었다. 결국 병이 다 비고 뚜껑이 열린 채로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제 당연한 일이라는 듯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랑티에는 그저 버릇이라고 했다. 그 다음에는 늘 감기가 걸려 목이 아프기 때문에 가라앉혀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여전히 일을 하지 않았지만 사업 계획은 점점 더 거창해졌다. 요즘은 모자 우산이라는 멋진 발명품을 구상 중이었다. 소나기가 두세 방울 떨어지면 쓰고 있던 모자가 머리 위에서 우산으로 바뀌는 것이었다. 이익을 반분하기로 약속하고 실험을 위해 20프랑짜리 은화 몇 개를 푸아송에게 빌리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에도 가게는 랑테의 혓바닥 위에서 녹고 있었다. 모든 상품이 담뱃개비 모양의 초콜릿과 파이프 모양의 빨간 캐러멜까지 모든 것이 그의 혀로 갔다. 단 것을 물리도록 먹고 나면 그는 마음속에서 애정이 솟아올라 여주인을 구석으로 데려갔다. 비르지니는 랑테의 입술이 꼭 설탕 바른 아몬드 같았다. 정말 달콤한 남자야. 이토록 기분 좋은 키스를 할 수 있다니. 랑테는 아예 꿀이 되어버렸다. 보슈 부부의 말대로라면 랑테가 커피잔에 손가락을 담그기만 해도 그 커피는 진짜 시럽이 될 것이다. 이처럼 쉬지 않고 단 과자를 먹으면서 마음이 누그러진 랑티에는 제르베즈에게 아버지처럼 굴었다. 이런저런 충고를 했고 일하는 것을 싫어하면 안 된다고 나무랐다. 어쩌자는 거야. 여자가 이 나이가 됐으면 처신을 할 줄 알아야지. 그는 제르베즈에게 왜 그렇게 먹을 것을 밝히느냐며 책망도 했다. 뭐 그래도 도와줘야지. 설사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말이야. 그래서 랑티에는 제르베즈에게 막일이라도 얻어주려고 애썼다. 비르지니를 설득해서 일주일에 한 번 가게와 방을 청소하는 일을 맡기게 했다. 잿물 쓰는 법을 잘 알 테고 한 번에 30수 주면 되지 뭐. 제르베즈는 토요일 아침마다 양동이와 소를 들고 왔다. 그녀는 과거에 자기가 아름다운 금발머리 여주인으로 군림했던 바로 그곳으로 더럽고 천한 일, 자벽부의 일을 하러 나간다는 사실에도 별로 괴로워하지 않았다. 이제 그야말로 바닥까지 굴러 떨어진 것이다. 그녀의 자존심은 완전히 끝났다. 어느 토요일 그날은 유난히 힘이 들었다. 사흘 내내 비가 내렸고 손님들의 발이 동네의 진흙을 다 묻혀 들어온 것 같았다. 머리를 말끔히 빗어 올린 비르지니는 예쁜 레이스킷과 소매 장식을 달고 귀부인처럼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랑티에가 등받이 없이 붉은 모조 가죽이 덮인 긴 의자에 마치 자기 집인 양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사탕병에 손을 넣고 습관적으로 사탕을 먹었다. 이봐요, 쿠퍼 부인. 제르베즈가 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쳐다보던 비르지니가 큰 소리로 불렀다. 저 구석에 더러운 거 남아있잖아요. 좀 제대로 닦아요. 제르베즈는 시키는 대로 했다. 구석으로 돌아가서 다시 닦았다. 그녀는 마룻바닥에 더러운 물속에 무릎을 꿇고 몸을 굽혔고 힘을 준 팔은 보랏빛이 되었다. 낡은 치마는 젖어서 엉덩이에 달라붙었다. 마룻바닥에 웅크린 그녀의 모습은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더럽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터진 우도 틈으로 뚱뚱한 몸에 늘어진 살덩어리가 빠져나와서 거칠게 몸을 움직일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출렁거렸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얼굴은 온통 굵은 땀방울 투성이었다. 바닥에 팔꿈치 기름이 많이 닿을수록 광이 잘 나지. 한입 가득 드로프스를 문 랑티에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비르제니는 공주처럼 눈을 지그시 감고 몸을 젖히고 앉아서는 여전히 제르베즈가 청소하는 것을 쳐다보며 참견을 했다. 오른쪽 좀 더요. 이번엔 관자 좀 조심하고. 지난번 토요일에 해놓은 일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얼룩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고요. 랑테와 비르지니는 자기들 발 아래서 제르베즈를 흙탕물 속을 기어다니도록 옥자에라도 앉은 양 거드름을 피웠다. 비르지니는 분명 즐기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한순간 고양이 같은 눈을 번득이며 노란 불꽃을 튀기더니 살며시 웃음을 지으며 랑티에를 쳐다보았다. 이제야 옛날 세탁장에서 볼기를 맞은 일을 복수한 셈이다. 비르지니는 단 한순간도 그 일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제르베즈가 바닥을 문지르던 손길을 잠시 멈췄을 때 안쪽 방에서 가볍게 톱질하는 소리가 들렸다. 열린 문틈으로 보아 안마당 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햇빛을 받으며 앉아있는 옆 얼굴이 보였다. 틈이 난 푸아송이 작은 상자를 만드는 취미에 빠져있는 것이다. 푸아송은 테이블에서 조심조심 담배 상자의 마호가니에 아라베스크 무늬를 새기고 있었다. 이보게 바댕그! 랑테가 푸아송을 불렀다. 친한 척하려고 다시 또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한 터였다. 그 상자는 내가 갖겠네. 어떤 아가씨한테 선물로 주려고 말이야. 비르지니가 랑티에를 꼬집었다. 하지만 랑티에는 여전히 친절한 얼굴로 미소를 지으면서 비르지니의 악행을 선행으로 대갚았다. 그러니까 카운터 밑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넓적다리를 쓰다듬은 것이다. 남편이 고개를 들어 붉은 황제 턱수염과 콧수염이 뒤엉킨 핏기 없는 얼굴을 보이자 랑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치웠다. 잘 됐군, 순경이 말했다. 자네를 위해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 오기스트. 우정의 기념으로 말이야. 아, 그래? 자네 그 조그만 물건 내가 잘 지니고 있겠네. 랑테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 아예 리본으로 묶어서 목에 걸고 다니도록 하지. 그러더니 랑티에는 마치 이 생각 때문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기라도 한 것처럼 불쑥 내뱉었다. 참, 어젯밤에 나나를 봤지? 그 놀라운 소식의 순간 제르베즈는 흥건하게 고인 더러운 물구덩이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그대로 손에 소를 든 채로 땀에 흠뻑 젖어 숨을 헐떡였다. 제르베즈는 나지막하게 이 말밖에 하지 못했다. 마르티르 거리를 내려가는데 글쎄 어떤 계집애가 나이 든 남자의 팔을 잡고 몸을 꼬고 있더라고. 아무래도 뒷모습이 눈에 익은 거야. 그래서 걸음을 재촉에 따라가 봤지. 그래, 바로 나나였어. 뭐 걱정할 건 없어 보였더군. 아주 행복해 보였어. 예쁜 양모 드레스를 입고 금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잔뜩 신이 난 얼굴이던걸. 제르베즈는 아까보다 더 작은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드로프스를 다 먹어치운 랑티에는 다른 병에서 보리사탕을 꺼냈다.
한데 참 맹랑한 아이야. 글쎄 아주 태연하게 날더러 따라오라는 신용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영감을 어딘가에 무슨 카페인가에 데려다 놓더라고. 세상에 놀랍잖아. 영감을 떼놓는다니. 그 영감을 말이야. 그리고 어느 문간 모퉁이로 날 보러 왔지. 뱀처럼 영악한 것, 귀여운 아이지. 강아지처럼 아양을 떨더군. 그래, 날 얼싸안고 말이야. 여러 사람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하면서 뭐 어쨌든 그 애를 만나니 참 좋더군. 제르베즈가 세 번째로 외쳤다. 그녀는 여전히 주저앉은 채로 다음 말을 기다렸다. 엄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은 걸까? 침묵 속에서 또다시 푸아송의 톱소리가 들려왔다. 랑디에는 신이 난 듯 입술을 쩝쩝거리며 보리 사탕을 빨았다. 나라면 그 애가 보이면 길 건너로 피했을 거야. 정말이야. 비르지니가 랑디에를 세게 꼬집으면서 말했다. 그렇잖아. 사람들 앞에서 그런 계집의 인사를 받으면 얼굴이 화끈거릴 것 같아. 쿠퍼 부인,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당신네 딸은 정말 타락한 아이죠. 푸아송이 매일같이 잡아들이는 여자애들보다 더 나쁘다고요. 제르베즈는 말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허공만 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젓는 것이 꼭 마음속 생각에 스스로 대답을 하는 것 같았다. 그때 랑티에가 호색한 같은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렇게 타락한 계집 애들은 먹다가 탈날 염려가 있지. 연개처럼 야들야들하니까. 베르지니가 사나운 얼굴로 흘겨보았고 랑티에는 입을 다물고 그녀를 살살 달래주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푸아송이 작은 상자에 코라도 박을 듯 일에 열중해 있는 것을 보고는 재빨리 비르지니의 입에 보리사탕을 넣어주었다. 비르지니는 빙긋이 웃었다. 그러고는 제르베즈에게 화풀이를 했다. 좀 더 서두르는 게 좋겠네요. 도대체가 계속 제자리잖아요. 그렇게 돌덩이처럼 죽치고 앉아있으면 어쩔 건데요. 자, 빨리 움직이라고요. 저녁 때까지 물속에서 첨벙거리기는 싫단 말이에요. 그러고 목소리를 낮추어 심설스럽게 덧붙였다. 자기 딸이 방탕하게 노는 게 내 탓은 아니잖아. 제르베즈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제르베즈는 다시 바닥에 엎드려 개구리처럼 움직이면서 허리가 끊어질 듯 일을 했다. 나무로 된 소울 자루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시커먼 구정물을 밀어냈고 그러다 보니 물이 튀어올라 머리카락까지 젖었다. 이제 더러운 물을 도랑으로 쓸어내고 새 물로 헹궈내는 일만 남았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자 심심해진 랑티에가 큰소리로 외쳤다. 그거 아나 바댕그? 어제 리볼리 거리에서 자네 대장을 봤지? 뭐 얼굴이 말이 아니더군. 그런 상태로는 반년도 못 가겠던걸. 그래 세상에 그렇게 살아서야 어디. 황제 얘기였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부하성은 전혀 감정이 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네도 정부 일을 하면 그렇게 살찔 수 없을 거야. 이복에 내가 정부 일을 한다면 말이야. 랑티에는 갑자기 위험을 부리기 시작했다. 모든 일이 다 지금보다 좋을 걸세. 내가 장담하지. 그래 지금 그 외교 정책 말이야. 맞아. 몇 달 전부터는 아예 식은땀 나게 하잖아. 지금 이렇게 자네하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래 만일 황제한테 내 생각을 전해줄 수 있는 기자 하나만 알면 좋을 텐데. 랑티에는 이리저리 팔을 저어가며 얘기를 했고 그 중에도 서랍을 열어 마시멜로 사탕 몇 알을 꺼내 입에 넣었다. 아주 간단해. 우선 폴란드를 재건할 거야. 그리고 데스칸디나비아국을 세울 거고 그렇게 해서 북쪽 거인을 꼼짝 못하게 막는 거지. 그런 다음 독일의 작은 왕국들을 합쳐서 공화국으로 만들고 영국 같은 나라야 걱정할 것 없어. 만일 영국이 움직인다면 인도로 10만 병력을 파병해야겠지. 총칼을 들이밀어서라도 터키 황제는 메카로 돌려보내고 교황은 에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거야. 어때? 유럽은 순식간에 깨끗해지겠지? 바댕그, 자 보라고. 랑티에는 말을 멈추고 마시멜로 사탕을 한 움큼 집었다.
이걸 삼킬 시간도 안 걸리지. 그러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연달아 사탕을 집어넣었다. 황제는 다른 계획이 있으시네. 좋기 2분 동안 곰곰 생각하고 난 푸아송이 대답했다. 집어치우라고 해. 랑테가 거칠게 말했다. 그 계획점은 다 알고 있어. 유럽이 우리를 무시하는데 자네 대장은 매일같이 양쪽에 고급 매춘부를 끼고 테이블 밑에 누워있어서 틸러리 궁의 하인들이 뒤치다거리를 한다더군. 푸아송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는 앞으로 나오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말했다. 오기스트, 말이 너무 심하군. 토론을 하는데 왜 그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건가? 그때 비르지니가 끼어들어 제발 좀 그만하라고 했다. 난 유럽 같은 건 관심 없단 말이야. 다른 건 뭐든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서 왜 정치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싸워대는지 모르겠네. 두 남자가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웅얼거렸다. 그런 다음 순경은 마음속에 앙금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막 완성한 상자 뚜껑을 가져왔다. 거기에는 쪽매를 대서 오기스트에게 우정을 기념하여 라고 써놓았다. 랑테는 기분이 좋아서 몸을 뒤로 한껏 젖혀 눕다시피 했다. 그 바람에 거의 비르지니를 덮친 꼴이 되었다. 남편이 창백한 얼굴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그 흐릿한 눈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단지 빨간 콧수염만 야릇하게 꿈틀거렸다. 랑테처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분명 보는 순간 불안해졌을 그런 얼굴이었다. 짐승 같은 랑티에는 이제 이렇게 뻔뻔스러웠고 바로 그 때문에 여자들의 환심을 샀다. 그는 푸아송이 돌아서자 그 아내의 왼쪽 눈에 키스를 하고 싶어졌다. 보통 때 같으면 음험하게 신중을 기했겠지만 이번에는 정치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라 여자를 자기 것으로 하고 싶어서 대담해진 것이다. 이렇게 등 뒤에서 뻔뻔스럽게 탐욕스러운 키스를 도둑질하는 것은 프랑스를 창녀촌으로 만든 제2제정에 대한 복수였다. 다만 한 가지 랑테가 잊은 것이 이번에는 제르베즈가 옆에 있었다. 그녀는 깨끗한 물로 바닥을 닦아낸 다음 30수를 받으려고 카운터 옆에 기다리고 서 있었다. 랑테가 비르지니의 눈에 키스를 해도 제르베즈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자기가 끼어든 일이 아니고 그저 당연해 보였다. 비르지니는 조금 거북해하는 것 같았다. 카운터 위에 제르베즈 앞으로 30수를 던졌다. 제르베즈는 여전히 뭔가를 기다리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힘들게 바닥을 닦은 다음이라 아직도 몸이 떨렸다. 그녀의 몸뚱이는 시궁창에서 건져낸 개처럼 흠뻑 젖어 있었다. 그래서 그 애가 당신한테 아무 말도 안 했나요? 제르베즈가 결국 랑티에한테 물었다. 누구 말이지? 랑티에가 큰 소리로 되물었다. 아, 그래, 나나. 안 했지.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 걘 정말 입이 예쁘더군. 꼭 딸기단지 같던걸. 제르베즈는 30수를 쥐고 나갔다. 뒤꿈치가 찌그러진 신발은 펌프처럼 물을 내뿜으며 보도 위에 커다란 젖은 발자국을 남겼다. 흡사 음악 소리가 나는 신발이 노래를 연주하는 것 같았다. 동네에서 제르베즈처럼 술을 마시는 여자들은 제르베즈가 술독에 빠진 것은 딸의 탈선 때문에 화가 나서라고 했다. 사실 카운터에 놓인 독주를 들이킬 때면 제르베즈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이걸 마시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구주망태가 되어 돌아온 날은 너무 괴로워서 마셨다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어깨를 으쓱거렸다. 마음이 괴롭다면서 술을 퍼마시지. 하지만 사실 그 괴로움은 술병 안에 들어있는 걸. 점 제르베즈는 나나의 가출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올바름이 계속 저항을 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들이란 자기 딸이 아무 남자한테나 막말을 들으며 산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제르베즈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마음은 짓눌러 엉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수치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수치심은 나타났다 사라졌다 했다.
며칠 동안 창녀 같은 딸은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기도 했고, 그러다가도 불쑥 딸에 대한 애정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제르베즈는 술에 취하지 않아 멀쩡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술에 쩔어 있었다. 나나를 찾아내서 좁은 방에 쳐넣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안아주고도 싶었고 두들겨 패고도 싶었다. 매번 기분에 따라 달랐다. 마침내 제르베즈는 올바르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되었다. 중요한 건 어쨌든 나나가 자기 딸이라는 사실이 아닌가. 자기가 가진 것이 사라져버린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자 제르베즈는 거리로 나가 헌병 같은 눈초리로 주위를 살폈다. 정말 그 더러운 년이 눈에 띄기만 해봐. 어떻게 해서든 집으로 끌고 와야지. 그 해는 동네가 온통 야단 법석이었다. 부하소니에르 시문을 철거하고 외곽대로를 가로질러 마장타 거리와 오르나루 거리를 뚫었기 때문이다. 이미 옛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었다. 부하소니의 거리도 한쪽을 허물었다. 이제 구트도르 거리에서도 사방이 탁 트였다. 햇볕이 가득 들어왔고 공기도 자유롭게 통했다. 조망을 가리고 있던 낡은 집들이 사라졌고 뒤편으로 오르나루 거리에 커다란 7층짜리 건물이 솟았다. 교회처럼 조각이 장식된 새 건물은 환한 창에 자수 녹은 커튼이 늘어져 있는 모습이 부티를 풍겼다. 이렇게 새하얀 건물이 한 길 맞은편에 서 있으니 꼭 긴 광선이 이쪽 거리를 밝혀주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바로 그 건물 때문에 랑테와 프라푸아성 사이에 또 입씨름이 이어졌다. 파리를 파괴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면 랑티에는 그야말로 끝이 없었다. 그는 황제가 노동자를 시골로 쫓아내기 위해서 사방에 궁전을 짓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 푸아송은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냉정하게 화를 냈다. 그러면서 황제는 오히려 노동자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라면 파리를 성들이째 밀어버리기라도 할 거라고 응수했다. 제르베즈도 동네가 화려해지는 것이 비록 어두운 구석이지만 그동안 정의들어 익숙해진 동네가 변하는 것이 싫었다. 자기는 몰락하고 있는데 대조적으로 동네가 아름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진흙탕 속에 빠져있는 사람은 머리 위에 눈부신 광채가 빛나는 것을 좋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나를 찾아다니는 동안 제르베즈는 건축 자재를 넘어야 했고 공사장에 막혀 제대로 지나갈 수가 없었고 울타리를 쳐놓은데 부딪히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짜증이 났다. 오르나루 거리 아름다운 건물에 대해서는 격한 분노까지 느껴졌다. 보나마나 저런 건물들은 나나 같은 창녀들을 위한 것이리라. 그러는 동안에도 제르베즈는 여러 번 딸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좋지 못한 소문이라면 허겁지겁 와서 일러주는 수다장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사람들 말에 따르면 나나는 늙은 남자를 차버렸다. 다들 세상 물정 모르는 애 같은 짓이라고들 했다. 그 남자의 집에서 호강하며 애지중지 귀여움도 받고 살만하면 그러면서도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젊음이란 원래 어리석은 법이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나나는 어떤 경박한 젊은 멋쟁이하고 눈이 맞아 도망을 친 모양이었다. 그건 확실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오후 나나가 마스티오 광장에서 돈이 좀 필요하다며 노인한테 삼수를 얻어갔고 노인은 아직껏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좀 더 폼나게 말하자면 영국식으로 오줌 늘어 갔다고 했다. 그 이후 나나가 샤펠 거리에 그랑살롱 드라폴리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결국 제르베즈는 동네의 댄스홀들을 돌아보기로 했다. 그날 이후 댄스홀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제르베즈는 안으로 들어갔다. 쿠퍼도 같이 갔다. 처음에는 그저 홀을 한 바퀴 돌아보고 방탕한 여자들이 흔들어대는 모습을 힐끔거리기만 했다. 하지만 수중에 돈이 있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고 큰 잔으로 포도주를 마셨다.
나나가 올지도 모르니 기다리면서 목이나 축일 생각이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날 무렵 두 사람은 나나 생각은 까맣게 잊고 춤추는 걸 보는 게 좋아서 돈을 내고 댄스홀을 드나들었다. 마룻바닥이 흔들릴 정도로 소란한 홀 안에서 부부는 몇 시간이고 말 한마디 없이 테이블에 팔을 괜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숨막힐 듯한 공기와 붉은 조명 속에서 동네 매춘부들이 춤추는 것을 해멀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았다. 11월 어느 날 밤 그들 부부가 몸이라도 녹일 겸 그랑살롱 드라플리에 들어섰을 때다. 밖은 행인들의 얼굴을 베어낼 듯 바람이 찬 날씨였지만 안은 대만원이었다. 엄청나게 시끄럽고 테이블마다 손님이 차 있었다. 홀 한가운데서 흔드는 사람이 있고 허공에 떠드는 사람도 있고 꼭 소세지가 잔뜩 걸려있는 것 같았다. 그랬다. 강식의 내장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신나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2번이나 돌아보았지만 빈 테이블이 없었다. 결국 어디든 자리가 날 때까지 서서 기다리자고 했다. 더러운 작업복 차림으로 꼭대기가 찌그러진 차양 없는 모자를 쓴 쿠포는 몸을 슬슬 흔들었다. 그가 통로를 막아섰기 때문에 작고 마른 청년 하나가 지나가다가 팔꿈치로 쿠포를 찔렀다. 청년은 외투의 소매자락을 털었다. 이봐! 쿠포가 시커먼 입에서 짧은 파이프를 빼들면서 소리를 질렀다. 미안하단 말 못해? 작업복을 입고 있다고 사람 같지 않는 거야? 뒤를 돌아본 청년은 쿠포를 힐끔거렸다. 쿠포가 다시 말했다. 이 멍청한 기둥서방 같은 놈, 작업복이 가장 멋진 옷이라는 걸 알아두란 말이야. 그래, 노동하는 옷이지. 정 원한다면 내가 따귀를 날려서라도 내 먼지를 털어주마. 노동자를 모욕하다니 이따위 녀석이 어딨어. 제르베즈가 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쿠퍼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몸을 벌렁 젖히고 작업복을 두드리면서 고함을 질렀다. 여기! 남자의 가슴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자 젊은 남자가 사람들 틈으로 사라지면서 중얼거렸다. 더러운 깡패 같으니. 쿠퍼가 그를 잡으려고 했다. 외투 걸린 놈한테 무시당하고서야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저놈은 좀 맛을 봐야 해. 어디서 헌 외투 하나 구해 입고 와서 동전 한 푼 안 쓰고 여자를 낚으려는 게 분명해. 눈에 띄기만 해봐라. 무릎을 꿇고 작업복에 절을 하게 해줄 테니까.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다. 제르베즈와 쿠포는 춤추는 사람들 주위를 천천히 돌았다. 세 겹으로 둘러싼 구경꾼들은 앞에서 춤추는 남자가 잔뜩 멋을 부리며 몸을 쭉 뻗거나 여자가 다리를 들어 올려 치마 속을 드러내 보일 때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쿠포 부부는 둘 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려고 발돋움을 했지만 그래봐야 모자와 올린 머리가 껑충거리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다. 오케스트라가 금이 간 구리 악기로 신나게 연주하는 가드릴이 폭풍처럼 울려 퍼지면서 홀 안이 흔들거리는 것 같았다. 또 춤추는 사람들이 발을 구르며 먼지를 일으키는 바람에 가스등 불빛이 흐릿해질 정도였다. 너무 더워서 숨도 쉬기 어려웠다. 저것 좀 봐. 갑자기 제르베즈가 외쳤다. 뭘 말이야? 저기 벨벳 모자. 부부는 까치발을 했다. 왼쪽에 낡은 검은색 벨벳 모자가 보이고 그 위에 낡은 깃털 2개가 흔들거리고 있었다. 영락없이 연구차의 깃털 장식 같았다. 두 사람은 계속 그 모자만 쳐다보았다. 모자는 요란스럽게 껑충거리며 뛰어올랐고 돌고 가라앉고 다시 떠올랐다. 뒤엉켜 춤추는 머리들 틈에서 잠시 모자를 놓쳤지만 이내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찾아냈다. 문제의 모자가 어찌나 거침없이 흔들어대는지 사람들은 그 아래 뭐가 있는지는 관심도 없이 그저 신이 나서 멍하니 쳐다보는 중이었다. 왜 그러는데?
쿠퍼가 다시 물었다. 저 올린 머리 생각 안 나요? 목이 메인 듯 제르베즈가 웅웅 옹얼거렸다. 그 애가 아니면 내 목을 쳐도 좋아요. 쿠퍼는 단숨에 사람들을 밀치고 들어갔다. 빌어먹을. 그래, 나나야. 차려입은 꼬락서니는 여전하군. 나나는 엉덩이 위에 달랑 낡은 실크 드레스 하나를 걸치고 있었고 그나마도 싸구려 술집의 테이블을 닦아냈는지 아주 더러운 데다가 단이 터져서 너덜거렸다. 외투도 입지 않고 어깨에 숄 조각도 걸치지 않는 채로 단추구멍이 해져 가슴 언저리에 맨살이 드러났다. 저 갈보 같은 년이 좋다고 난리치는 늙은이들을 달고 있다가 괜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을 따라가다가 적골이 됐단 말이지. 보나마나 그놈한테 얻어맞고 살걸. 나나는 여전히 싱싱했고 남자들의 구미를 돋웠다. 털복숭이 개처럼 헝클어진 머리에 잔뜩 멋부린 모자를 쓰고 있었고 입술은 장밋빛이었다. 기다려, 내가 따끔한 맛을 보여주지. 쿠퍼가 말했다. 나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이리저리 몸을 비틀면서 춤을 추는 꼴은 정말 볼만했다.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엉덩이를 흔들고 몸이 둘로 꺾일 정도로 앞으로 숙였다가 또 상대 남자의 얼굴까지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발끝을 쳐들었다. 둥글게 둘러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신이 난 나나는 치맛자락을 붙잡아 무릎까지 걷어올리고는 정신없이 그야말로 신나게 흔들었다. 팽이처럼 빙빙 돌고 두 발을 큼지막하게 벌리고 마룻바닥 위에 엎드렸다. 그런 다음 얌전한 춤으로 돌아가 허리와 가슴을 더없이 멋들어지게 꿈틀거렸다. 구석에 내려가서 마음껏 애무를 해주고 싶을 정도였다. 한창 카드리를 추는 사람들 한복판으로 끼어든 쿠퍼는 이리저리 부딪히고 떠밀렸다. 내 딸이에요. 쿠퍼가 악을 썼다. 좀 가게 해달란 말이오. 나나는 모자의 깃털이 바닥에 닿도록 몸을 숙이고 한껏 예쁘게 보이기 위해 엉덩이로 붕굴려 살살 흔들어대면서 뒷걸음질 치는 중이었다. 그때 누군가 엉덩이를 호되게 걷어찼다. 몸을 일으킨 나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왜 이리 운이 없는 걸까 정말. 내쫓아요. 춤추던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딸의 파트너가 아까 그 외투 입은 마른 청년인 것을 본 쿠프는 다른 사람들이야 소리를 지르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래, 우리다. 쿠퍼가 고함을 질렀다. 꼴 좋다. 이럴 줄 몰랐겠지? 그래, 이런 곳에서 붙잡힐 줄 말이야. 더구나 좀 전에 건방을 떨던 풋내기랑 같이 있다니. 제르베제가 이를 악물며 남편을 밀어젖혔다. 시끄러워요. 그렇게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녀는 앞으로 나서더니 다짜고짜 나나의 뺨을 2대 후려쳤다. 처음 것에 깃털 날린 모자가 날아갔고 두 번째 것은 시트처럼 하얀 뺨에 벌건 자국을 남겼다. 나나는 정신이 없는지 그대로 얻어맞으면서 울지도 않고 반항도 하지 않았다. 오케스트라는 계속 연주를 했고 사람들은 화가 나서 고함을 쳤다. 내쫓으라고! 자, 어서 가자. 제르베즈가 말했다. 앞장서 도망갈 생각 말고 그랬다간 아예 감옥에 쳐넣어버릴 테니까. 청년은 이미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나나는 지독한 불운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뻣뻣하게 굳은 채로 걸음을 옮겼다. 잠시 얼굴을 찌푸리며 머뭇거리자 뒤에서 머리를 후려쳤고 그 바람에 문 쪽으로 떠밀려갔다. 이렇게 홀 안에 야유와 욕설을 뒤집어 쓰면서 세 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오케스트라는 포탄을 쏘아대듯 시끄러운 트롬본 소리와 함께 카드릴 연주를 끝냈다. 전과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다. 나나는 전에 그 쪽방에서 12시간을 잤고 그런 다음 일주일 동안 아주 얌전하게 지냈다. 수수한 작은 드레스를 고쳐 입었고 면 모자를 쓰고는 틀어 올린 머리 밑으로 끈을 묶었다. 심지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집에서 일을 하겠다고 했다.
집에서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작업장에서처럼 그 상스러운 얘기들 안 들어도 되고요. 나나는 일감을 구했고 테이블 위에 연장을 챙겨놓고 앉았다. 처음 며칠은 5시부터 일어나서 오랑캐꽃 줄기를 말았다. 그러나 몇 그루스를 마무리에 넘겨준 다음 나나는 쌓아놓은 일감 앞에 앉아 기지개를 켰다. 줄기를 감는 요령을 잊어버려서 두 손이 저리고 아팠기 때문이다. 더구나 6달 동안 너무나 상쾌한 바깥 바람을 쐬고 난 뒤라 이렇게 집안에 틀어박혀 있자니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결국 풀단지가 말라붙었고 꽃잎과 초록색 종이도 때가 묻었다. 주인이 3번이나 직접 찾아와서 못쓰게 된 재료를 물어내라고 난리를 쳤다. 나나는 다시 하는 일 없이 건들거렸고 늘 아버지에게 얻어맞았고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와 주먹다짐을 하면서 서로 입에 담기 힘든 지독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런 생활이 오래 계속될 수는 없었다. 12일째 되던 날 딸은 겨우 엉덩이를 가릴 정도의 보잘것없는 드레스와 귀를 막은 작은 모자 하나만 가지고 도망쳐버렸다. 나나가 돌아와서 마음을 잡은 것 같자 시큰둥하던 로리의 부부는 다시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랐다. 2번째 공연이로군. 증발 2탄이야. 그런 년들은 마차에 실어서 생리자들로 보내야 돼. 정말 너무 재밌잖아. 나나라는 년 정말 용케도 잘 빠져나갔단 말이야. 이제 잡아두려면 어미 아비가 그년 몸에다 자기 물건을 꿰매서 새장 속에 쳐넣어야겠네. 쿠퍼 부부는 사람들 앞에서는 나나가 없어져서 오히려 시원하다는 얼굴을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난다 한들 어차피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 법이다. 얼마 후 부부는 나나가 동네에서 몸을 굴린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그따위 짓을 하고 다니다니 그년이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하려는 거야. 이제 사람들이 욕하든 말든 난 상관없어. 그래, 다 끝났어. 그 갈보년이 바닥에 쓰러져 벌거벗고 죽어간다 해도 난 이제 그년이 내 뱃속에서 나왔다는 생각 같은 건 안 할 거야. 근방의 모든 댄스홀이 나나 때문에 달아올랐다. 렘블랑슈로부터 그랑살롱 드라폴레까지 나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나나가 엘리제 몽마르트로 들어가면 카드리를 추며 뒷걸음질로 몸을 떠는 것을 보기 위해 테이블 위로 올라서는 사람들도 있었다. 샤또 루즈에서는 2번이나 쫓겨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나는 문 앞에서 아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다. 외곽대로에 있는 블루아르와 푸아소니르 거리에 있는 그랑티르크는 옷을 제대로 차려입고 가야 하는 고급 댄스홀이었다. 나나는 동네의 댄스홀 중에서 발드 레르미타주와 카드랑 거리의 발로베르를 자주 드나들었다. 두 집은 작고 초라한 홀에 6개의 등을 밝혀놓았지만 마음이 편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곳이었다. 춤추는 남녀들이 마음대로 껴안아도 상관하지 않았다. 나나는 잘 나갈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었다. 마술 지팡이를 쓰는지 어떨 때는 멋지게 차려입고 나타났고 어떨 때는 부엌대기 꼴이었다. 아, 나나는 정말 신나게 살고 있었다. 쿠포 부부는 몇 번이나 불미스러운 장소에서 딸을 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딸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등을 돌려 다른 쪽으로 몸을 피했다. 이제 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유를 받으면서 수치스러운 딸년을 데려갈 생각 따위는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10시쯤 부부가 막 잠자리에 들렸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나였다. 천연덕스럽게 자러 온 것이다. 세상에 꼬락서니 좀 봐. 나나는 모자도 쓰지 않고 옷은 누더기에다가 뒤꿈치가 찌그러진 신발을 신고 있었다. 순경이 유치장으로 끌고 가도 할 말이 없을 꼴이었다. 당연히 나나는 얻어맞았고 그런 다음에는 며칠 굶은 사람처럼 딱딱한 빵에 달려들더니 마지막 한 조각을 입에 문 채로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다시 또 전과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딸이 좀 기운을 차렸나 보다 싶을 때 어느 날 아침 다시 소리 없이 사라졌다.
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다. 새가 날아가 버린 것이다. 그렇게 몇 주일이고 몇 달이고 나나의 행방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다 다시 불쑥 나타났다. 어디에 갔다 왔는지는 절대 말하지 않았다. 집게로도 집기 싫을 정도로 지저분한 몰골로 온몸이 긁힌 상처투성인 적도 있었고, 어떨 때는 번지르한 차림으로, 하지만 어찌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늘어진 적도 있었다. 부모들은 그렇게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다. 때려봐도 소용이 없었다. 사정없이 발로 차이면서도 나나는 마치 일주일 동안 머무는 여인숙을 찾아오듯 부모의 집에 들렀다. 그녀는 집에 와서 자려면 얻어맞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저것 따져본 다음 그래도 그 편이 낫겠다 싶으면 와서 얻어맞았다. 게다가 때리는 것도 지치는 법이다. 구포 부부는 마침내 나나가 집을 나가 놀아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들어오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지. 문이나 열어두지 말라고 해. 그럼 됐어. 어쩌겠는가. 습관이란 모든 것을 마모시킨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생각까지도 말이다. 단 한 가지 제르베즈를 화나게 하는 것이 있었다. 딸이 뒤로 옷자락을 질질 끄는 드레스를 입거나 깃털 장식이 잔뜩 덮인 모자를 쓰고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 꼴은 못 본다. 그런 사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자기가 좋다면 마음대로 놀아나도 상관없지만 어미한테 올 때는 그래도 여공다운 옷차림이어야 한다. 사실 옷자락이 끌리는 나나의 드레스 때문에 건물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로리의 부부는 비교서 대느라 난리가 났고 랑티에는 신이 나서 그 향내를 맡으려고 나나 주변을 맴돌았다. 보슈 부부는 딸 폴린느에게 요란하게 차려입은 저 창녀 같은 년을 만나면 안 된다고 일러두었다. 제르베즈는 나나가 집을 나갔다 돌아오면 점심때까지 죽은 듯이 자는 것도 화가 났다. 가슴이 호환이 드러났고 묶고 올린 머리는 엉망으로 헝클어진 채 잔뜩 핀이 꽂혀 있었다. 그렇게 창백한 얼굴로 짧은 숨을 내쉬는 나나는 꼭 죽어버린 것 같았다. 제르베즈는 오전에 6번 딸을 흔들어대며 배에다 물을 끼얹어 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 아름답고 게으른 딸이 타락의 흔적으로 번질거리는 몸을 반나로 드러낸 모습을 보면 제르베즈는 속이 뒤집힐 것 같았다. 잠에서 깨지도 못한 상태인데도 딸의 몸은 색종으로 부풀어 있었다. 나나는 한쪽 눈을 잠시 떴다가 감으며 몸을 더 길게 뻗었다. 어느 날 제르베즈는 딸의 문란한 생활에 대해 대놓고 욕을 했다. 이렇게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것을 보니 군인들하고 놀아나는 모양이라고 욕을 퍼부으면서 딸의 몸 위에 대고 젖은 손을 휘둘렀다. 그만 좀 해 엄마. 남자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게 낫잖아? 엄마도 마음대로 했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뭐라고? 뭐? 어머니가 더듬거렸다. 그래,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엄마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 했잖아. 밑에 살 때 말이야. 아빠가 코를 골면 엄마가 속치마 바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나 맨날 봤단 말이야. 엄마는 이젠 그런 게 싫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텐 재미있는 걸 어쩌라고.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마. 그러게 엄마가 그렇게 모범을 보이지 말았어야지. 제르베즈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정신이 나간 듯 멍한 상태로 방안을 왔다 갔다 했다. 나나는 엎어져서 두 팔로 베개를 끌어안고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쿠퍼는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더 이상 따귀를 올려붙일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제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이다. 하지만 그가 도덕관념이 없는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저 술이 그에게서 선과 악에 대한 의식을 앗아가버린 것이다. 이제 다 끝장이 났다. 쿠퍼는 지난 6달 동안 단 하루도 술에서 깬 적이 없었다. 결국 센트한 요양소로 들어갔다. 사실 쿠퍼에게 그것은 시골에 나들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로리의 부부는 토르부아요 공자께서 영지에 나들이 간다고 빈정거렸다.
일주일 뒤 몸이 좀 좋아져서 다시 나사를 죄어 퇴원을 했지만 쿠퍼는 또다시 몸을 망가뜨려 수선이 필요한 상태로 들어 누웠다. 이렇게 해서 벌써 3년 동안 7차례나 생트안을 들락거렸다. 동네에서는 생트안에 쿠퍼의 방을 별도로 비워놓았다는 말까지 돌았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정말 주야장천 술을 마셔대는 이 주정뱅이가 한번 쓰러질 때마다 점점 더 몸이 망가지고 있고 그렇게 재발을 거듭하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거라는 사실이었다. 썩은 술통의 태가 하나씩 사가 나가다가 결국 마지막 남은 것까지 부서지고 말 것이다. 쿠퍼는 몸을 치장하는 법도 잊어버렸다. 행색이 정말 귀신 같았다. 술독이 그를 참혹하게 갉아먹은 것이다. 술에 절어버린 몸뚱이는 약국 진열장에 있는 액침 표범뻥 속의 태아처럼 쭈글쭈글했다. 이제 그가 창 앞에 서 있을 때면 갈비뼈 사이로 햇빛이 비칠 정도로 깡 말랐다. 양볼이 움푹 팼고 보기에도 끔찍한 눈에서는 대성당도 밝힐 수 있을 만큼의 촌농 같은 것이 흘러내렸다. 그의 얼굴에서 화색이 도는 곳은 커다란 주먹코 뿐이어서 흡사 황량한 들판 같은 술꾼의 얼굴 가운데 붉고 아름다운 카네이션이 피어있는 것 같았다. 쿠퍼가 막 40살이 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폭삭 늙어버린 채로 허리를 굽히고 비틀거며 지나가는 그의 얼굴을 보며 가벼운 전율을 느꼈다. 수전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특히 오른손은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술잔을 쥐고 있는 것도 두 손을 써야 할 정도였다. 이런 빌어먹을 왜 이렇게 떨리는 거야? 온통 엉망진창이었지만 유독 이것은 더 짜증스러웠다. 쿠퍼는 자기 손을 저주하며 소리를 질렀다. 때로는 앞에 놓인 손이 움직이는 것을 개구리처럼 빨딱거리는 것을 몇 시간을고 쳐다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화도 안 내고 이 안에 어떤 장치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지 알아내려는 듯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느 날 밤 제르베즈는 술에 절어 벌겋게 익은 남편의 볼 위로 커다란 두 줄기 눈물방울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나나가 밤늦게나마 집으로 잠을 자러 오던 마지막 여름이었다. 쿠퍼의 상태는 정말 엉망이었다. 싸구려 독주가 그의 목구멍에 새로운 음악을 불어넣었는지 목소리도 완전히 변해버렸다. 한쪽 귀도 들리지 않았다. 며칠 후에는 눈도 흐릿해졌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굴러 떨어지지 않으려고 난간에 매달려야 했다. 사람들은 그의 건강이 좀 쉬러 갔다고 했다. 견딜 수 없이 머리가 지끈거렸고 현기증이 나서 눈앞에 촛불 36개를 밝혀놓은 것처럼 아찔했으며 갑자기 팔다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다. 그러면 쿠퍼는 새파랗게 질려서는 몸도 가누지 못했다. 그저 몇 시간이고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다. 심지어 이런 발작이 있고 나면 하루 종일 팔이 마비되어 움직이지도 못했다. 결국 몇 번이고 자리에 누워 몸을 웅크리고 이불 속에 파고 들어가서는 병든 짐승처럼 거친 숨을 쉬었다. 그리고 이전에 생트한 요양소에서처럼 미치광이 증세가 나타났다. 쿠퍼는 잔뜩 경계를 하면서 불안해하고 심한 열에 들떠서 미쳐 날뛰며 뒹굴었다. 입고 있는 작업복을 찢어버렸고 경련하듯 입을 실룩거리며 가구를 물어뜯었다. 그러다가는 갑자기 눈물 흥건한 눈으로 계집애처럼 훌쩍거리면서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탄식했다. 어느 날 밤 제르베즈와 나나가 함께 돌아와 보니 침대 위에 쿠퍼가 보이지 않았고 그가 누웠던 자리에는 긴 베개가 대신 놓여 있었다. 쿠퍼는 침대와 벽 사이에 숨어 있었다. 이를 덜덜 떨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했다. 제르베즈와 나나가 다시 침대에 눕히고 어린애처럼 달래주어야 했다. 쿠퍼에게는 오직 한 가지 처방밖에 없었다. 뱃속에 싸구려 독주를 집어넣는 것. 말하자면 위장을 몽둥이질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었다. 쿠퍼는 아침마다 신물이 넘어오는 통증을 그렇게 달랬다.
기억력은 이미 오래전에 망가졌고 머릿속은 텅 비었다. 통증이 없을 때는 자기가 뭐가 아프다며 빈정댔다. 내가 언제 병이 났다고 그랬다. 그는 스스로 멀쩡하다고 말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상태였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나가 6주 동안 집을 나가 돌아다니다가 와도 마치 동네에 심부름 다녀온 것 같았다. 남자 팔에 매달려 있는 딸과 마주치고 또 그 딸이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을 해도 아버지는 딸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제 나나에게 아버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혹시 의자를 찾다가 없으면 아버지를 깔고 앉기라도 할 것이다. 첫서리가 내릴 무렵이었다. 나나가 과일 가게에서 익힌 배가 있는지 보고 오겠다고 나가서는 또 사라져 버렸다. 겨울이 오는 것을 느낀 나나는 다시 또 붉기 없는 난로가에서 이를 부딪히며 떨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쿠퍼 부부는 나나가 배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저 갈보 같은 년이라고 욕설만 퍼부어댔다. 나나는 돌아올 거야. 지난 겨울에도 2수짜리 파이프 담배 사러 나갔다가 3주 만에 돌아왔잖아.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나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아주 먼 곳까지 간 것 같았다. 6월이 되어 햇빛이 내리쬐기 시작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어디선가 흰 빵을 찾아낸 것이리라. 어느 날 다 털어도 돈이 나올 데가 없자 쿠퍼 부부는 딸의 철제 침대를 팔았다. 그 침대 있어봐야 거치적거리기만 하잖아. 그리고 그 6프랑의 돈을 생투항에서 모두 마셔버렸다. 7월 어느 날 아침 비르지니가 지나가는 제르베즈를 불러 세웠다. 간밤에 랑티에가 친구 2명을 데려와서 식사를 했다면서 설거지를 좀 해달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제르베즈는 랑티에가 좋아하는 음식을 담았던 기름이 번질거리는 접시를 씻었다. 그동안 지난 밤에 음식을 소화시키던 랑티에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이봐 어멈, 내가 일전에 나나를 봤어. 카운터에 앉은 비리지니는 눈앞에 사탕병과 서랍이 비어가는 것을 초조하게 바라보다가 화가 나는지 고개를 흔들었다. 비르지니는 너무 심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간신히 참고 있었다. 하지만 분명 뭔가가 수상했다. 랑티에는 나나를 여러 번 만난 것이다. 세상에, 랑티에는 분명 군침 도는 여자가 있으면 그보다 더 심한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때마침 르라 부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최근 비르지니와 사이가 무척 좋아져서 속내 얘기를 들어주는 터였다. 르라 부인이 매우 외설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러니까 그 애를 어떻게 만났다는 거죠? 오, 아주 좋게 만났죠. 랑티에는 기분이 좋은 듯 수염을 비틀며 싱글거렸다. 그 애는 마차를 타고 있었고 난 진창길을 걷고 있었는걸요. 정말이에요. 맹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더 말할 게 없다니깐요. 그의 곁에 찰싹 붙어서 정답게 얘기하고 있던 도련님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던걸요. 랑띠에는 가게 안쪽에 서서 접시를 닫고 있는 제르베즈를 눈을 번득이며 쳐다보았다. 그래, 마차를 타고 멋진 옷을 입고 있더군. 몰라볼 정도였어. 상류사의 귀부인 같던걸. 갓 피어난 꽃처럼 싱싱한 얼굴에 이가 하얗더라고. 장갑을 흔들며 나한테 웃어 보이기도 했어. 어디 자작 나으리라도 문 모양이지. 오, 제대로 출세했잖아. 이제 우리 같은 건 거들떠 보지도 않을걸. 엄청난 행운을 잡은 거지. 그 행실 나쁜 계집애가 말이야. 사랑스러운 고양이 같더라니까. 그래, 그렇게 귀여운 고양이는 상상도 할 수 없지. 제르베즈는 이미 다 닦아서 반짝거리는 접시를 닦고 또 닦았다. 비르지니는 내일 치러야 하는, 하지만 어떻게 갚을지 막연한 청구서 2장을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사리부터 기름이 번지르한 랑티에는 부지런히 사탕을 먹고 또 그것을 땀으로 흘려내면서 거의 다 먹어치워 파산 냄새가 풍기는 비르지니의 가게 안을 화려하게 치장한 계집애들에게 보내는 정열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렇다. 이제 설탕에 졸인 과자 몇 개와 보리사탕 몇 개만 더 먹으면 푸아송네 가게도 끝이었다. 랑티에는 한순간 근무 중인 푸아송이 넓적다리에 칼을 덜컥거리며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기분이 더 좋아졌다. 그는 비리진이더러 남편을 좀 보라고 했다. 저런, 랑티에가 중얼거렸다. 댕그가 오늘 아침 심각하네. 조심하라고. 저 친구 잔뜩 긴장했잖아. 오늘 누굴 잡으려고 눈에 쌍심치를 켜고 다니는 게 분명해. 제르베즈가 집에 올라가 보니 쿠퍼는 다시 발작이 왔는지 멍하니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의 생기 없는 눈은 바닥 타일을 쳐다보고 있었다. 제르베즈도 온몸을 늘어뜨린 채 의자에 앉아 더러운 치마 위에 두 손을 맥없이 얹었다. 그렇게 15분 동안 말없이 남편 앞에 앉아 있었다. 소식 들었어요. 마침내 제르베즈가 중얼거렸다. 당신 딸을 본 사람이 있대요. 그래, 아주 멋쟁이가 되어서 이제 당신 같은 건 필요 없다네요. 아주 행복해 보였고 그 애가 세상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나도 뭐든 하겠어요. 쿠퍼는 여전히 바닥의 타일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더니 수척한 얼굴을 들고 바보처럼 웃으며 더듬거렸다. 그래 여보, 붙잡지 않을게. 얼굴만 제대로 씻으면 당신도 꽤 예쁜 얼굴이잖아. 사람들 말대로 아무리 헛냄비라도 뚜껑이 있을 거야. 빌어먹을. 그래서 사는 꼴이 좀 나아질 수 있다면야.